네, 시작에 앞서 잠시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행사는 한국어와 영어 동시 통역으로 진행됩니다. 입장 시 동시 통역기를 받지 못하신 분들은 접수대에서 수령하시기 바랍니다. 한국어는 채널 1번이고요. 영어는 채널 2번입니다. 그래서 채널에 맞춰서 세팅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행사장이 혼잡하여 입장하지 못하신 분들은 로비에서 실시간 중계 영상으로 참여가 가능합니다. 오늘 진행 순서는 1부 기념식, 2부 국제학술 심포지움 순서로 진행됩니다. 네, 지금부터 국가무형유산 지정 기념 사찰음식 국제학술 심포지움 1부 기념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 참석해 주신 내빈들과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저는 오늘 기념식 사회를 맡은 한국불교문화사업단 기획팀장 함경완입니다. 네, 오늘 국제학술 심포지움은 지난 5월 사찰음식이 국가무형유산으로 지정된 것을 기념하는 행사로서 미국, 영국, 이탈리아, 중국, 한국의 저명한 음식 학자 및 전문가를 모시고 진행되는 국제학술 행사입니다. 먼저 한국불교문화사업단 사무국장 본현 스님의 인사말이 있겠습니다. 여러분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내외 귀빈 여러분, 그리고 사찰음식을 사랑해 주시는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와 환영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한식진흥원 이규민 이사장님과 미국 CIA 브랜던 월시 학장님, 기조 강연을 맡아주신 사찰음식 명장 성인 정문 스님, 발표를 맡아주신 이탈리아 미식과학대학교 파올로 코르보 교수님, 중국 북경 사범대학교 토마스 드보이스 교수님, 미국 CIA 양종집 교수님, 영국 캠브리지 대학교 싱잉 트레이시 리우 박사님, 영국 에딘버러 대학교 케안딩 박사님, 그리고 한국 동방문화대학원 대학교 공만식 교수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열리는 사찰음식 국제학술 심포지움은 사찰음식이 국가무형유산으로 지정된 것을 기념하기 위하여 마련되었습니다. 지난 5월 19일 국가유산청에서는 불교 전례 이후 발전하며 현재까지 이어져 오고 있다는 점, 살아있는 것을 죽이지 않는다는 불교의 불살생 원칙과 생명 존중, 절제의 철학적 가치를 음식으로 구현하여 고유한 음식 문화를 형성하였다는 점, 발효 음식을 중심으로 하는 조리 방식과 지역에서 얻을 수 있는 식재료를 활용하고 사찰이 위치한 지역의 향토성을 반영하는 등 타 국가의 사찰 음식과 차별화된다는 점, 현재에도 사찰 내에서 왕생이 전승되고 있으며 전통적인 조리법을 유지하면서도 창의적으로 재해석하는 등 그 영역을 확장하여 문화적 다양성과 창의성에 기여한다는 점을 근거로 하여 사찰 음식을 국가무형유산으로 지정한 바 있습니다. 이처럼 사찰 음식은 한식의 고유한 원형 문화를 간직하고 있으면서 동시에 인류 보편적 가치인 생명 존중과 조화로운 공존을 지향하고 있는 소중한 우리의 음식 문화입니다. 이번 국제학술 심포지움을 통해 이러한 사찰 음식의 가치와 특성이 국내외 많은 사람들에게 잘 전달되기를 기대합니다. 그동안 한국불교문화사업단은
사찰 음식의 원형 보존과 전승을 위한 학술 연구, 인력 양성을 위한 체계적 교육 활동, 국내 및 해외 홍보 활동 등 사찰 음식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노력을 경주해 왔습니다. 오늘의 국제학술 심포지움을 계기로 국제적인 학술 교류 활동을 더욱 확대할 계획이며 사찰 음식이 유네스코 인류무형 문화유산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를 위해 애써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리면서 인사말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한식진흥원 이규민 이사장님의 축사가 있겠습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한식진흥원 이사장 이규민입니다. 먼저 사찰음식 국가무형유산 지정기념 국제학술 심포지움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아울러 이 뜻깊은 자리를 정성껏 마련해 주신 대한불교 조계종 총무원과 한국불교문화사업단 관계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모두가 알다시피 사찰음식은 단순한 식문화가 아니라 자연과 사람이 공존하는 법을 일상 속에서 실천해온 지혜로서 우리 인류의 미래의 미식이 나아갈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궁중 음식, 방가 음식, 향토 음식과 함께 한식의 뿌리를 이루며 생명 존중 사상을 기반으로 한 건강하고 지속 가능한 철학과 가치를 대표하는 한식이기도 합니다. 지난 5월 19일 사찰 음식이 국가무형유산으로 지정된 것은 이러한 가치가 국가적으로 인정받았다는 뜻이자 앞으로 널리 계승 발전시켜야 할 시대적 과제를 안겨준 일이라 생각합니다. 현재 국가무형유산 가운데 음식 분야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크지 않은 현실에서 이번 사찰 음식의 지정은 그 자체로 더욱 뜻깊고 소중한 성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국제학술 심포지움의 주제인 사찰 음식의 지속 가능성은 기후 위기와 환경 문제 그리고 건강과 식생활의 불균형 속에서 우리가 함께 풀어야 할 시급한 화두입니다. 음식물 쓰레기 문제, 무분별한 소비, 폭식, 탐식 등은 단순히 생활 습관의 문제가 아니라 인류의 미래를 좌우할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저는 그 해답을 한식 그리고 사찰 음식이 지향하는 생명 존중, 자연과의 조화, 소욕 지족의 정신에서 찾을 수 있다고 믿습니다. 이 정신은 사찰 음식과 한식이 세계 속에서 더욱 빛날 수 있는 힘이며 지속 가능한 음식 문화로 나아가는 길잡이가 될 것입니다. 저희 한식진흥원도 앞으로 사찰 음식을 포함한 우리의 소중한 음식 문화가 세계와 소통하고 후대에 온전히 전승될 수 있도록 지원과 연구, 홍보를 아끼지 않겠습니다. 특히 오늘 심포지엄에서 논의된 지혜와 성과를 바탕으로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하며 한식과 사찰 음식이 지속 가능성의 모범 사례가 되도록 더욱 힘쓰겠습니다. 아무쪼록 오늘의 자리가 사찰 음식의 가치를 널리 알리고 더 나아가 한식이 전 세계인의 건강과 지구의 미래를 지키는 문화로 자리매김하는 계기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심포지엄의 성공적인 개최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오늘 행사를 빛내주시기 위해서 멀리 미국에서 오신 귀한 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미국 더 커리널리 인스티튜트 오브 아메리카의 브랜던 월시 학장님을 소개합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First and foremost, I would like to say thank you on behalf of CIA and our alumni, a few that are here in the audience today. Good. I want to thank you for the hospitality and the kindness that has been shown to me in the time that I've been here. It has been an incredible few days, and I will reflect on this fondly for the rest of my life. So, I was in a beautiful little service this morning, a tea service, and it was a profoundly wonderful experience. And in front of me sat this little prayer. It says, "Where has this food come from? I am humbled to take it, detaching all my desires as medicine to sustain my body. In pursuit of truth, I accept this offering." And I sat there and I said, that is absolutely beautiful, and it encapsulates everything that we think about the future of food. So at the CIA, our conversation is, what are we going to be in the next 5 to 10 years? And two terms are very important that come up. One is vital gastronomy, and the other is culinary consciousness. So in vital gastronomy, we think about our health and our well-being. In culinary consciousness, it's about how we as chefs can approach food in the world from so many of the areas that need our help. Because I truly believe in the power of a chef. And if it was evident in the food that I tasted and the tables that I was surrounded by in the last few days, how beautiful it can be. And what a wonderful experience, and how it brought all our cultures together to talk and to relate. So when we look for the answers to vital gastronomy and culinary consciousness, I saw it quite simply in front of me with the cuisines from the temples. It was there. It was all right there for me. So how can we build curriculum back at the CIA? And you'll hear more from Professor Zhang Jip later about how we're going to build curriculum that brings back temple cuisine and gets our young people to understand the importance and relevance of this treasure that you possess to the food that we prepare. The caring, the kindness that comes, the culture, the beautiful experience that I saw every day that I was here. So, as someone personally that deeply is appreciative of Korean cuisine and culture, I have learned so much more of how it's more than sustenance. It's a philosophy of life. It's a reminder of the importance of cherishing the land, honoring tradition, and creating bonds over shared meals. The act of sitting down for a Korean meal, whether simple or elaborate, is to partake in centuries of wisdom, artistry, and connection. Korean temple cuisine in particular resonates with me for its spiritual essence and commitment to honoring every ingredient, no matter how humble. So I was treated to some of the most beautiful foods and varieties, all from a plant-based. So all of these things that we talk about in the United States, especially at the Culinary Institute, we talk about regenerative agriculture, we talk about waste management, we talk about the use, we talk about care for our animals, we think about how we treat other people. All of these things were around the table of temple cuisine.
So I'm very happy that I will be working towards more courses that involve a deeper reflection and understanding of temple cuisine for the Culinary Institute of America. So very exciting. So I thank you again for sharing all of your wisdom with me in the last few days, and I hope to get some more out of it in the next few days while I am here. So. 네,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오늘 참석해 주신 내빈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 분 한 분 소개해 드릴 때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한국불교문화사업단 사무국장 본현 스님. 네. 소개드리기 앞서 안내 하나 드리겠습니다. 바로 사진 촬영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소개받으신 내빈들께서는 진행요원 안내에 따라 무대 위 단상으로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어서 소개드리겠습니다. 한국불교문화사업단 문화사업국장 하원 스님 오셨습니다. 네, 한국불교문화사업단 사무차장 김한일님 오셨습니다. 한식진흥원 이사장 이규민님 오셨습니다. 미국 CIA 학장 브랜든 월시님 오셨습니다. 미국 CIA 교수 양종진님 오셨습니다. 네, 대한불교 조계종 사찰음식 명장 정문스님 오셨습니다. 동방문화대학원 대학교 공만식 교수님 오셨습니다. 이탈리아 미식과학대학교 파울로 코르보 교수님 오셨습니다. 북경사범대 토마스 두보이스 교수님 오셨습니다. 영국 캠브리지대 싱잉리우 연구원님 오셨습니다. 다음으로 영국 에딘버러대 케안딩 강사님 오셨습니다. 다음 대한불교 조계종 사찰음식 명장 정관스님 오셨습니다. 다음 대한불교 조계종 사찰음식 장인 중재스님 오셨습니다. 한식진흥원 사무총장 전혜웅님 오셨습니다. 다음으로 호서대 명예교수 정혜경님 오셨습니다. 다음 국제 슬로푸드 운동 한국협회 상임이사 장현예님 오셨습니다. 네, 기념 촬영하겠습니다. 오늘 행사를 취재하고 계시는 기자님들은 앞으로 나오셔서 촬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념 촬영은 한국불교문화사업단 하직원 PD의 안내에 따라서 진행하겠습니다. 소개 안 하셨어. 하고 하경 스님 안 하셨고. 이분들은 소개 내빈 아니에요? 그러니까 소개 할 거야. 끝나고. 조금 네, 수고하셨습니다. 내빈들께서는 자리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시간 관계상 무대로는 모시지 못했지만 참석해 주신 내빈 소개 마저 하겠습니다. 음식 전문 저널리스트 유지상님 참석하셨습니다. 그리고 바르공양 셰프 김지영님 참석하셨습니다. 국제 슬로푸드 운동 한국협회 총무국장 김현숙님 참석하셨습니다. 그리고 양종집 교수님 부인께서도 참석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경향신문 기자 박경은 기자님 참석하셨습니다. 그리고 슬로푸드 코리아 농장위원장 조완성님 참석하셨습니다. 다음으로 한국 사찰음식 문화체험관 부관장 하경스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이번 내빈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공지사항 말씀드리겠습니다. 로비에 생수, 커피, 간단한 스낵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유롭게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행사가 템플스테이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실시간 중계가 되고 있습니다.
행사장에 입장하시지 못하신 분들이나 뭐 지방, 해외에 계신 분들은 유튜브에 접속하셔서 영어로 코리아 템플스테이로 접속하시거나 밖에 준비되어 있는 QR코드를 촬영하시면은 저희 유튜브 실시간 중계 영상을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심포지움 자료집은 행사를 마친 후 PDF 파일로 사찰음식 공식 홈페이지에 게재될 예정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또 참석해 주신 분들을 위해서 기념품을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앞에 접수하신 곳에서 받아가시면 됩니다. 기념품은 소형 텀블러입니다. 일회용 종이컵 대신 오늘 또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이제 장례 정리를 하고 약 한 10분 후에 2부 국제학술 심포지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시간이 1시 22분이고요. 저희 1시 35분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히 휴식하시고 다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저희 국가무형유산 지정 기념 사찰음식 국제학술 심포지움 1부 기념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니야. 가면 내가 USB를
이미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5월 19일에 사찰 음식이 국가무형유산으로 지정이 된 것을 기념해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앞으로 또 유네스코 인류 무형유산을 준비하면서 보다 많은 분들이 이 사찰 음식이 갖고 있는 고유한 가치와 철학들을 함께 나누고 또 공유하고 학술적으로 고찰해보는 그런 뜻깊은 자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오늘은 크게 표면적으로는 분리가 안 되어 있지만 내용적으로는 크게 두 가지의 섹션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인류 보편적 메시지인 지속 가능성과 연관지어져서 사찰 음식의 어떤 지속 가능성 그 가치를 한번 고찰해 보는 데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국가무형유산으로 지정된 사찰 음식이 결국은 이제 불교의 음식 문화입니다. 불교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인도에서 비롯되었고 서역을 거쳐서 중국을 통해 우리나라에 전래되었습니다. 그런 전래의 과정 속에서 이런 음식 문화가 철학과 함께 깃들어 왔고 다양한 문명 교류의 영향으로 식재료라든지 또 음식을 만들고 나누고 먹는 그런 조리법과 문화가 함께 또 오고 갔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종합적으로 고찰하려면 한국의 상황을만 갖고 고찰하는 것은 굉장히 그 좁은 그런 시야에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우리나라하고 가깝고 또 불교라는 또 한자라는 또 동양 문화라는 그런 공동의 문화 영역을 향유하고 있는 중국의 불교 음식 문화, 음식 철학에 대한 것들을 우리 한국의 사찰 음식과 견주어 보는 그런 작업. 그래서 그 두 가지, 하나는 역사적인 맥락, 하나는 현재적 입장에서 전 지구적 아젠다로서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가능성을 한번 가늠해 보는 그런 두 가지 영역으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뭐 이미 아시는 바와 같이 한국을 포함해서 총 5개의 나라의 연구자가 참석을 했습니다. 아까 한 분 한 분 다 그 소개를 해드렸기 때문에 그 발표자 소개는 제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를 말씀드리면 첫 번째 이 심포지움의 기조 강연으로서 사찰 음식의 정신에 대해서 저희 대한불교 조계종 사찰 음식 명장이신 정문 스님께서 기조 강연을 해주실 거고요. 두 번째로는 중국의 북경사범대학교 토마스 두보이스 교수님이 두 번째 발표를 해주실 겁니다. 세 번째는 영국의 에딘버러 대학교의 케안딩 박사님이 세 번째 발표를 해주실 거고요. 네 번째는 영국 케임브리지 대학교의 시닝 리우 트레이시 리우 박사님이 네 번째 발표를 해주실 예정입니다. 다섯 번째는 우리 한국의 동방문화대학원대학교 공만식 교수님이 발표를 해주시고 끝으로는 이탈리아 미식과학대학교 파울로
코르보 교수님께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각 발표자당 20분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6분, 기조강연까지 하면 7분이기 때문에 상당히 장시간입니다. 그래서 주제 발표 3, 세 번째 주제 발표가 끝나고 잠시 브레이크 타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마 여기 오신 분들 대부분이 상당히 궁금한 점이 많으실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번째 주제 발표가 끝나면 바로 모든 분들을 이 무대 단상 위로 모셔서 종합 토론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한 가지 양해 말씀을 드릴 것은 상당히 많은 기자분들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이 발언의 우선권을 일단 좀 기자분들, 프레스 우선으로 좀 하고 그 다음에 일반 참가자분들에게도 충분히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오늘 국제학술 심포지움의 어떤 그 정신과 가치를 가늠해 볼 수 있는 말씀을 해주시겠습니다. 우리 대한불교 조계종에 딱 6분의 명인 스님이 계십니다. 명장 스님이 계십니다. 우리 그 중에 우리 정문 스님 모시고 기조 강연 듣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반갑습니다. 3, 40년 전에 이 사찰음식을 불교문화 복지 차원에서 연구를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그런 자의식을 가지고 접하했는데 중국의 선식, 일본의 정진요리, 그들 나름의 생리적인 명칭이 있는데 우리나라는 오늘 지금 심포지움 앞에 접두사가 사찰음식입니다. 상당히 그 아쉬움 속에서 3, 40년을 연구해 왔는데 오늘 역시 심포지움에 사찰음식으로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 5월 19일 날 우리 국가에서는 무형무산으로 이 승가 공동체의 유산인 이 사찰음식을 무형무산으로 이렇게 지정해 주셨고 또 더 나아가서 세계문화유산의 유네스코에 등재를 할 모양입니다. 그렇다 그러면 제가 3, 40년 동안 아쉬웠던 한국의 K푸드, K문화의 대명사라고 할 수 있는 사찰음식이 세계적인 보편성을 획득함과 동시에 우리의 독창성을 표현하는데 사찰음식이라는 명칭이 아주 적합하겠다. 그런 희망을 가져봅니다. 우리 스님들이나 불자님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의상대사 법성계 한 계절입니다. 생사열반 상공하. 부처님께서는 고타마 시타타라는 고유명사로서 출가를 하셨습니다. 그 당시에 고대 인도 아리안족들의 수행은 오직 고행의 연속이었습니다. 일마일맥으로 6년을 견뎠다 할 정도로 극도의 고행만이 그 당시에 수행 풍토의 전부였습니다. 그러다가 호련히 고타마 시타타는 마음을 바꾸게 된 모양입니다. 네라자라 강가에서 모욕을 하고 그 동네 촌락의 이장의 딸인 수자타란 여인이 사실은 그 나무 정령, 큰 나무에도 신이 깃들어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죠. 동서양을 막론하고. 그래서 그 나무 신에게 그 유명한 7가지 곡물, 그 다음에 연근, 그리고 우유를 가지고 만든 축이 바로 그 유명한 유미죽입니다. 자기도 모르게 이 수자타란 여인은 그 큰 나무에 기진맥진해서 있지만
오로라, 이 발광체가 선명하게 투사되고 있는 그분을 위해서 수자타는 자기도 모르게 그 음식을 가지고 갑니다. 고타마 시타르타는 그 음식을 거뜬하게 드십니다. 그리고 또 한 번 작심을 합니다. 내가 이 자리에서 안욕따라 샴막샴보리 무상정등 정각을 깨우치지 않고서는 절대 이 자리에서 벗어나지 않겠노라. 우리 불교 음식 문화사에서는 그 음식을 성불의 음식이라고 이렇게 합니다. 부처님께서 대반열반경에서 그렇게 지칭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든의 노고를 이끌고 길에서 길로 끊임없이 전법의 활동을 펼쳤던 부다께서는 고타마 시타르타로 있으면서 깨닫고 나서는 나를 이제는 고타마 시타르타라고 부르지 마라. 보통 명사 깨달은 자 부다라고 불러라 하고 야야 교준녀를 비롯한 다섯 신하에게 신하였지만 이제 제자들이 된 그 친구들에게 명하십니다. 이제 노구를 이끌고 그렇게 그 대장장이 패밀리 춘다라는 그 가족들이 부처님께 공양 올리기를 열망합니다. 예전에는 춘다가 올린 그 공양물이 돼지고기였다 이렇게 오역이 상당히 보편화된 그런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살펴보니까 돼지고기가 아니고 돼지가 너무 좋아하는 전단향 나무에서 자생하는 버섯, 이 버섯을 가지고 요리를 했으니 그 이름을 스카라바티바라고 그럽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미 감지를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 음식이 별로 바람직하지 않는, 몸에 유익하지 않은, 오히려 해를 끼치는, 결국에는 부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먹지 못하도록 명하시면서 당신은 드십니다. 그러면 심한 토사강난, 복통을 일으키고, 이 토사강난이 오면 어떻겠습니까? 떼굴떼굴 굴르고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부처님이 그렇게 고통스러운 모습을 제자들은 목격하고 어쩔 뻔 모르고 그야말로 춘다를 맹비난하기 시작합니다. 부처께서는 춘다를 비난하지 마라. 춘다가 올린 이 스카라바티바 음식 공약물은 수자타가 보리스 건강자에 자장하고 있을 때 올린 유미죽 성불의 음식과 공덕이 동등하니라. 그러면서 이제 열반을 늦추서라도 너네들이 궁금한, 제자들이 궁금한 거에 있다 그러면 부다는 다 전해주고 가겠노라. 그렇게 고구정량하게 대자대비로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시는데도 제자들은 얼짤 바를 모릅니다. 그 극도의 슬픔 속에서. 그게 바로 열반의 음식입니다. 다시 말해서 웰빙과 웰다잉을 2500년 전에 부처님께서는 우리에게 여실히 온몸으로 생생하게 역동적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지금 웰빙과 웰다잉이 우리 한국 사회도 지금 고령화 사회에 접어들었는데 90, 100세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 시점에서 삶과 죽음을 조화시켰던 부처님의 사찰음식의 철학을 들여다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삼위율에 나와 있는 대로 이 목숨이라는 것은 음식을 통해서 존재하고 이 깨달음이라는 것도 역시 음식을 통해서 의지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제 이 사찰음식의 정신으로 좀 더 들어가 보면 우리 지금 책자 11페이지를 스님이 지금 바라보고 있습니다.
스님들이 강원에서 배우는 과목 중에 치문이라는 과목이 있는데 거기에서 보이고 있습니다. 장려 자각선사께서 육미가 부정하고 삼덕이 불급이면 비전자 소위 봉정야요, 이렇게 설파하고 계십니다. 사찰음식은 6가지 맛을 지향합니다. 이 삼수변에 위아래로 불화자를 쓰게 되면 그게 담백할 담자가 됩니다. 그래서 앞에 5가지 맛은 우리 육체와 연관된다 그러면 담백한 맛은 우리 정신과 연관됩니다. 육체와 정신을 조화하는 게 바로 육미의 조화라고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또 3가지 덕을 지니하니라. 사찰음식을 조리해서 대중들을 시봉하는 전자, 우리 나라에서는 원주 스님이라고 많이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 밑에 별자 스님이라는 소임자가 또 있고요. 그래서 이제 그 상을 보는 간상, 그리고 이제 반찬을 만드는 채공, 그리고 국을 끓이는 갱등, 무쇠솥을 운전해야 되는 공양조에 이르기까지 그런 과정을 밟아 나가는데 이 삼덕의 덕을 지내야 할지니라 장려 자각선사께서는 그렇게 설파를 하십니다. 첫째, 청정의 조리원칙을 견지해야 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이것을 지금 이 시대 상황에서 제가 한번 풀어봤습니다. 어떻게 풀었냐면 인공조미료나 갖가지 방부제가 깃들어 있는 요즘의 식품 첨가물까지 포함해서 이런 것들은 이렇게 멀리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게 바로 청정의 조리 원칙이고, 무엇보다도 이제 능가경이나 능원경이나 수많은 대정경전에서 수도 없이 보이는 파마늘 달려붙인 거 오신체 부분을 그야말로 엄청나게 설파를 하십니다. 왜 그렇게 설파를 하셨냐 하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13페이지에서 원각경에 줄을 달아놓으신 하모 득통성사의 출가 수행자들에게 궁극적인 목표는 깨달음입니다. 그런데 깨달음보다 중요한 것은 자비행을 펼치는 겁니다. 이 시대 사찰음식이 주목을 해야 되는 당위성이 바로 깨달음을 추구하는 스님들, 깨달음을 얻어서 구름 타고 다니고 바람을 불러오고 그런 것을 행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다. 또 상대방을 깨뜨려서 점을 봐준다든지 관상을 봐주려고 깨달음을 추구하는 것은 결코 아닌 것입니다. 치열한 구도자가 구도의 정신으로 수행하면서 그 깨달음을 얻어나가는 과정 속에서 반드시 갖춰야 될 게 자비심입니다. 자비심을 갖추지 않고 깨달음을 얻겠다, 그것은 모래로 밥을 짓겠다고 하는 것 발상이나 똑같은 것이죠. 정말 치열하게 생사를 걸고서 평생 수행하는 목적은 참으로 동체 대비라고 그럽니다. 중생이 아프니 부처도 아플 수밖에 없다는 그런 대자 대비에 마음을 길러내는 데 있어서 오신체는 결정적으로 방해가 되니, 어떻게 방해되느냐, 이것을 자주 먹어버릇 하게 되면 탐욕심이 생기고 화를 벅벅벅 내고 또 어리석기 때문에 이 탐진치 삼독심을 불러온다 이겁니다. 대자 대비에 자비심을 함양하고 길러나가야 될 수행자가 오히려 탐진치에 찌들었다,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 아니겠습니까? 부처님께서는 그래서 그렇게 오신체 부분을 많이 이렇게 강조를 하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유연의 조리 원칙도 장려 자각선사께서 의미하는 바는 분명히 계시겠지만 저는 저 나름대로 이 유연의 조리 원칙을 살펴보았습니다.
밥을 짓는 것을 가지고 오명오행으로 한번 생각해 보기도 했고요. 그리고 독신 수행자로 살아가는 스님들은 비구비구니 할 것 없이 음식을 통해서 어떤 수행의 에너지를 확보를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독신자 특유의 보호할 수 있는, 조화를 할 수 있는 음식군을 채야 되겠다. 예컨대 길을 보여주는 보기식품, 골수에서 피가 잘 생성되게 해주고 피를 맑게 해주는 보혈식품, 양기를 보태주는 보양식품, 음기를 보태주는 보음식품. 성철 큰 스님의 은사 스님의 동산 스님께서는 이렇게 설파하십니다. 우리가 단맛순맛, 매운맛, 짠맛, 신맛, 담배가 맛이 있는데 이 나물은 보통 담배가 맛입니다. 그리고 음의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음의 성질을 지속적으로 그야말로 지나칠 정도로 섭취하게 되면 어떤 심리적인 상태가 찾아오느냐, 육체적인 상태가 찾아오느냐, 실없는 사람이 된다고 그렇습니다. 혼자 쭝울쭝울하고 그렇기 때문에 음양의 조화를 시켜준다. 그 말씀을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설파를 하신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이제 여법의 조리 원칙입니다. 이것도 저 역시 나름대로 풀어봤습니다. 식품영양학과가 있습니다. 식품영양학과에서는 양념을 넣는 순서를 이렇게 가르치고 있더라고요. 삼투압 효과 때문에 단맛을 먼저 넣어야 된다. 그래서 그 다음에 짠맛, 그 다음에 초를 치게 되면 그때 초치고 제일 마지막에 장을 투입해야 된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사찰음식의 레시피라고는, 사찰음식의 레시피를 사실 정형화된 게 없습니다. 정형화 시키려고 하는, 소위 말하는 스탠다드 레시피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 대중을 염두에 두고 스님들이 이제 전유물에서 대중성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좀 표준화된 조리법이 나와야 되지 않겠느냐. 하지만 또 많은 특파원들이 우리 한국 사찰음식이 왜 그렇게 또 규격화시키고 뭐랄까 표준화시키려고 하는가. 거기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한 특파원의 칼럼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절에 10살에 들어와가지고 어렸을 때부터 접했던 제 입장에서는 그 의견에 동의합니다. 그렇지만 또 한편으로는 밥을 짓는데도 수증기를 먹고 가늠하 우리들은 했는데, 지금 스님들 무쇠솥도 밥 짓려고 그러면 다 도망가 버립니다. 놀래가지고. 이제 거의 이제 벌써 빠른 속도로 한다고 했는데 마무리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떻게 조리하는 것이 더 해석이 바람직한 해석일까, 여법의 조리 원칙에 대해서. 그래서 전자교훈의 도겐 선생, 도원 스님, 도겐 스님이 그 사찰음식의 마음에 대해서, 사찰음식을 하는 스님은 차별하지 않는 평등한 마음, 대심을 가져야 되고, 그리고 아주 간절한 마음, 할머니가 손주를 사랑하는 마음, 그 노심을 가져야 되고, 그리고 이왕 하는 요리 기쁜 마음으로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설파하고 계십니다.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40년 가까이 사찰음식을 수행 삼아서 해온 비구로서 제 나름대로 떠오르는 감상을 적어보았습니다. 사찰음식 하실 뿐만 아니라 음식점에서 음식을 조리하는 셰프들, 또 가정주부들, 가족이라는 운명 공동체를 위해서 가족들에게 음식을 만들어 주시는 우리 주부님들 모두를 저는 공양 수행자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공양 수행자, 그의 한계는 싱거로워라. 무생명을 살리고자 하는 그의 마음은 보디사트바. 공양 수행자, 그의 한계는 아름다워라. 코끝을 희롱하지 아니하고 진실됨으로 요리하는 그 모습은 보디사트바. 공양 수행자, 그의 한계는 소박하여라. 처음부터 끝까지 물 한 방울, 쌀 한 톨 부족하지 않은 그의 정성은 보디사트바. 공양 수행자,
그의 향기는 강대무변하여라. 무생명의 삶을 위하여 자신의 모든 것을 바치는 그런 보디사트바. 공양수행자, 그의 향기는 원력이어라. 아미타 부처님께서 48대 원을 세우면서 그 23번째 원에 이르기를, 만일 제가 부처가 될 때 그 국토의 보살들이 부처님의 유신력을 얻고 한 번 식사하는 사이에 한량 없는 나위태의 모든 부처님의 국토에 두루다니면서 여러 부처님들을 공양할 수 없다면 저는 차라리 부처가 되지 않겠다고 발언한 그의 원력은 이미 보디사트바. 공양수행자, 그의 향기는 오분향이어라. 개향, 정향, 해향, 해탈향, 해탈 즉야냐. 부처님의 정법대로 삶을 요리하는 그는 보디사트바. 공양수행자, 그의 향기는 금강이어라. 야기색교나 이임성구와 시인행성도 불능견열해. 공양수행자, 그의 향기는 부족함이 없어라. 만든 음식이 혹 부족하면 너무나 안타깝고 남으면 어쩔 줄 몰라 하는 그의 마음은 천수천하 보디사트바.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스님이 워낙 그 배포가 크셔가지고요. 그 웬만한 공간으로는 잘 소화가 안 되시는 것 같습니다. 굉장히 열정적인 우리 기조 강연을 들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정무 스님께 큰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조금 시간을 벌어야 돼요. 우리 정무 스님께서 이 파워선을 끊고 가셨어요. 그래서 우리 스텝이 이거를 하는 동안 제가 좀 약간 좀 시간을 때워야 됩니다. 그 정무 스님께서는 이제 출가하셔가지고 학인이라고 하거든요. 학인 시절부터 사찰음식을 조사하고 연구하고 전국 방방곡곡을 그 사찰음식의 식견과 또 일가를 이루신 스님들을 찾아서 조사를 하셨어요. 굉장히 일찍부터 이 사찰음식에 대한 그런 연구조사 활동들을 했었습니다. 아까 그 스님께서 말씀하신 사찰음식 정신에 보면 우리가 삼덕, 청정위원 여법에 대한 이야기도 있었고 오신체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지만 결론적으로는 불교가 지향하는 그 자비의 화신으로서의 보살행이 결국은 궁극적으로 우리가 지향해야 될 것 아닌가, 이런 이제 말씀을 굉장히 우렁우렁한 목소리로 해주셨습니다. 근데 아까 그 소개하신 것 중에 이제 전자교훈 말씀하셨잖아요. 사찰음식 공부하시는 분들은 다 아시는데 굉장히 제가 좀 놀라운 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뭐냐면 브랜던 월시, 이틀 전에 우리 CIA 브랜던 월시 학장님이 저에게 질문을 했어요. 텐조를 들어봤냐, 텐조를 아느냐. 그래서 텐조 잘 모르겠는데 해서 이제 제가 구글을 보여주기로 했더니 한자로 전좌더라고요. 그 이제 일본식 발음으로 텐조라고 하는데 이 브랜든 월시 학장님이 사실은 이런 사찰음식이나 이런 전자교훈에 대해서 저는 전혀 모를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전자에 대해서 저한테 질문을 해가지고 제가 굉장히 놀랐습니다. 사실은 네, 바로 그 브랜던 월시 학장님의 제자이자 미국 CIA 유일한 한국인 교수입니다. 여러분들이 여기 제자분들도 많이 오셨죠? 한 분 오신 것 같은데, 한 분. 아까 아침 일찍부터 많이 오신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 좀 부탁드립니다. 양정직 교수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양종집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 참석한 여러분께 그 감사의 표현을 하자면 20분이 모자랍니다. 그래서 본론으로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알겠습니다. 제가 이제 오늘 발표한 내용은 우선 그 서두와 결론을 한 번에 하겠습니다. 예, 무엇이냐면은 제가 발표할 내용은 한국의 사찰 음식이 앞으로 어떻게 지속 가능한가, 그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고, 제가 제시하는 그 방책으로는 교육이다, 이것입니다. 교육이고, 제가 할 수 있는 역할은 그 교육의 부분에 있어서 세계인을 향한 교육,
이것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그 세계인 여러 학생뿐만이 아닌 세계인이 대상인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교육을 했을 때 저절로 전해지고 저절로 세계화 될 수 있겠다라고 하는 제 생각을 여러분께 말씀드릴 것입니다. 제 발표는 여기서 끝입니다. 예, 끝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은 교육, 그 다음에 교육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전해지는 것, 예, 그것입니다. 나머지는 이제 제가 약간 이게 부수적인 설명이니까 마음 편하게 같이 들어주시면 좋겠고, 시간이 제약된 관계로 제가 원래 충남 출신이고 말도 잘 못하지만 최대한 좀 빨리 얘기하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제가 뭐 실수해도 좀 양해해 주시고, 예, 그 내용에 좀 관심을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 가지 사진도 많이 있고 한데 편하게 제가 이곳에 사찰 음식 템플 스테이나 또 진관사에서 여러 스님의 그러한 강의를 듣고 그런 가르침을 받고 또 그러한 것을 통한 음식을 저희가 같이 오신 게스트들과 예, 먹고 들으면서 좀 깨달은 게 참 많습니다. 참 많은데 하여튼 제가 준비해온 내용을 이제는 그래서 제가 많이 한 5일 정도밖에 안 되는 짧은 시간이지만 엄청난 것들을 저희가 다 깨달았습니다. 모두들 한국에 대부분 거의 처음 오신 분들인데 저와 같은 마음입니다. 저와 같은 마음. 너무 놀랬다. 생각보다 생각한 거 그 이상이다. 그죠? 학장님도 그런 말씀하셔서 제가 좀 뭐라고 했습니다. 한국을 좀 과소평가한 거 아니었냐? 그랬더니 그랬다. 미안하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이고 이제는 제가 지금 앞으로 한 15분 정도 빠르게 발표할 것은 저희의 제가 몸담고 있는 학교가 어떤 곳인가를 여러분께 반대로 소개해드리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미국, 아메리칸 드림, CIA 이런 것을 자랑 삼아서 얘기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그 내용을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제 주제는 교육인 것입니다. 교육. 근데 그 교육을 이 국내에서는 제가 어떻게 말할 그런 게 없죠. 너무나도 스님들, 전문가님들 다 계시는데 이제 그 CIA 뉴욕에서 미국에서 제가 할 수 있는 역할이 이렇습니다. 제가 몸담고 있는 것이 이렇습니다. 이것을 기회와 발판으로 삼아서 그죠? 예, 세계인들을 교육하게 되면 우리가 어떤 그런 지원을 했을 때 이 CIA를 좋게 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80년의 역사에 가까운 그런 모든 전통과 역사를 발판 삼아서 세계로 도약을 하는 것이죠.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진짜 이제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편하게 들어주세요. 네, 이게 지금 이거 소 제목이었는데 이게 다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기록으로 남을 테니 나중에 필요하신 분은 그죠? 예, 부탁하시면 아마 받을 수 있을 테고 제가 이 중에서 간략하게 가장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들을 선택해서 빨리 진행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얘기가 있는데 아이고 이 비디오가 플레이가 안 되나요? 비디오 플레이 이거 누를까? 소리가 좀 작네요. 소리. 예, 이거는 여러분께서는 너무나 잘 아시고 그죠? 평범한 그런 일상이십니다. 사실 이런 소리, 예,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에 예. 그래서 또 아이고 제가 뭘 잘못 눌렀습니다. 좀 서두르다 보니까 좀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해해 주십시오. 다음으로 이제 가도 됐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제가 여기 한국이지 않습니까? 제가 온 곳은 저기 뉴욕이라는 뉴욕 스테이트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뉴욕 땅 크기가 뉴욕 스테이트 땅 크기가 얼마나 큰지 혹시 가늠해 보신 분 생각해 보시면 있는지 모르겠네요. 저 뉴욕 스테이트 저 동그라미 안에 있는 저 선의 땅인데 남한의 1.5배라는 것입니다. 그게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그야말로 남한에 계신 분 전부 다 저 뉴욕으로 이주 가도
땅이 남아 돈다 이런 것이라고 저는 그리고 인구는 오히려 2.5배가 적습니다. 네, 그러한 것이고 예, 다음 보시면은 이것이 저희 학교의 전경입니다. 맨하탄 많이들 아시지 않습니까? 영화에서도 보시고 맨하탄에서 한 2시간 정도 하이웨이로 올라가면 저런 자연이 펼쳐지고 그 속에 다소곳하게 위치 자리하고 있는 것이 저희의 CI 학교입니다. 잠깐 한번 보시죠. 저 강은 한강과 같은 것입니다. 뉴욕의 허슨강이라고. 저 아래에 보시는 것이 학교 주 건물이고 그 뒤쪽으로도 많은 건물들이 있습니다. 학생들이 열심히 공부하고 졸업하는 한 장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보시는 것과 같이 참 자연이 좋습니다. 저 안에는 나무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곳곳에 농장들이 있고 곳곳에 열심히 하시는 그런 많은 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다음으로는 그 학교 전경입니다. 학교는 그 요리 음식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요리하고 음식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기본입니다. 기본. 누구나가 당연히 해야 되고 하고 싶어하는 것이고 학교는 그 이상의 것을 좀 이야기하고 있다. 이런 곳에서 학생들이 숙제도 하고 서로 토론도 하고 낮잠도 자고 합니다. 그리고 이거 저 반에 다 거친 학생들입니다. 졸업생들 다 보시는 바와 같이 다양한 인종들이 학생들로 이제 재학하고 있습니다. 거기 학교는 또 나이 제한이 없습니다. 20대, 30대, 40대, 50대 은퇴하고도 또 다시 계속적인 배움을 위해서 오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죠? 우리가 교육이라는 것은 평생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너무 좋은 예입니다. 제가 이렇게 교실입니다. 이렇게 요리를 하면 밖에 전시도 하고 또 그런 것들을 학생들이 또 먹습니다. 이게 자생하는 그러한 시스템입니다. 자생하는 시스템. 학생들이 만들고 그것을 또 제공하고 다른 반에서 학생들이 와서 또 그것을 먹고 또 나중에 그것을 먹은 것을 통해서 또 자기가 또 만들어 보고 그런 것입니다. 또 이렇게 이런 강당이 몇 개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전 세계에서 저 강당에 서기를 원합니다. 전 세계에서 저 강당에 서서 학생들에게 자기 회사, 자기의 나라, 자기의 문화, 역사, 전통을 강의하기를 원하고 이것은 따로 학비가 드는 게 아니기 때문에 시간이 나는 학생, 관심 있는 학생들은 언제나 저런 식으로 매일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저희 학교는 또 컨퍼런스가 합니다. 이것과 마찬가지로 하는데 여러 개의 컨퍼런스 중에 한 4개의 주요 컨퍼런스가 있는데 전 세계에서 이 컨퍼런스를 참여하고 있습니다. 저 끝에 보시는 하얀 머리 그분은 의사입니다. 의사. 자기의 실제 의사인데 그러니까 여러 전문 분야들이 모여서 과연 현재 인류는 어떠한 음식을 어떻게 만들고 재배하고 만들고 먹어야 되겠는가를 궁극적인 그런 얘기를 이미 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저 중심에 언젠가는 한식 또 그것의 주축이 되는 한국의 사찰 음식이 주제가 되는 날을 저는 꿈꾸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 이제 이런 미션이 있죠. 학교가 학생들에게 무엇을 가르쳐주고 전하고 또 그 학생들이 사회에 나갔을 때 어떻게 살면 좋겠다 하는 미션이죠. 학교의 미션. 보시면은 말이 좀 많습니다. 설명이 많죠.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7자로 줄여주겠습니다. 7자로 제가 통역을 하면 어떻게 되느냐 이 많은 것을 7자로 줄이면 이는 예지신칭요. 다 아시니까 제가 설명 안 해도 되죠. 너무 좋습니다. 그럼 7자도 많다. 7자도 많다. 한자로 줄자 무엇이겠습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렇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되자. 사람이 되라라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되자. 제가 그런 것을 말할 때 솔선수범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뿐만이 아니라 모든 교수진, 셰프, 프로페서가 다 같은 저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2011년도에 학교를 졸업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이제 돌아가서 반대 입장에서 학생들에게 제가 배우고 경험했던 것들을 전하는 메신저로서 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데 제가 학생 때 놀랐습니다. 지금 우리 한국이나 여러 동양에서 그 어린 아이들을 위한 그 교육들이 제도나 여러 가지가 참 그죠? 뭐라고 표현하죠? 좀 더 다시 회복됐으면 좋겠다 하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과연 미국에서 나이가 적건 많건 다 이런 나라에서 저러한 사람이 되자라는 걸 가리키는
교육의 장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저 자리에 가게 되면 제가 꿈꾸어오던 그런 교육을 같이 나눌 수 있다. 제가 가르치는 것만이 아니라 나눌 수 있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것은 제가 절대 잘나서 제가 사람이 다 완성되어서가 아니라 제가 어렸을 때에 저러한 교육을 조금 더 받고 조금 더 그런 분들에게 얘기를 직접 들었더라면, 그런 교육을 받았더라면 조금 더 제 인생이 윤택하고 더 사회를 위해서 도덕적으로나 물질적으로나 한 발 한 발 더 조금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지 않았을까, 그런 안타까움에서 저는 솔직히 또 이런 것들을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그걸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조금 더 빨리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배경사로 알고 있는데 여러분 아주 좋죠. 이곳은 당연한 우리에게는 한 일상적인 것이고 반대로 대신에 또 저희 학교입니다. 그래서 닮은 점이 딱 보이시죠? 예, 자연 그 속에서 생명이 가득한 이 속에서 스님들은 수양을 하시고 저희들은 저런 또 곳에서 저희들 나름대로의 수행을 하는 것이 아닌가. 너무 닮았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조금 더 빨리 진행하면 이런 것들은 진행하겠습니다. 예. 기록에 남으니까 이런 것들은 다 책에 있는 내용이고 교과서적인 내용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사람은 먹는 것을 담는다. 너가 무엇을 먹는지 말해봐라. 내가 당신이 어떤 사람인가를 말해주겠다. 이런 말들 너무 많죠. 외국에도 있습니다. 외국에도. 그러나 반면에 우리나라에는 한 가지가 아니라는 겁니다. 다만 여러 가지의 내용으로 그러한 것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먹는 것이 사람이요, 사람은 올바른 것을 먹어야 된다. 맨 마지막에 양념. 저도 이거 깨달은 지는 얼마 안 됐습니다. 우리 양념이 한자였다. 약념. 우리는 음식을 만들 때 맛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약이 되라, 약되라 라는 생각을 가지고 맛을 낸다는 것입니다. 엄청난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제가 학교에 여러 번 발표를 했을 때 제 동료분, 교수님들, 박사들이 박수를 칩니다. 여러분, 예, 우리에겐 너무나 당연한 것들이지만 그런 것들에 감동을 받고 그런 것들을 더 교육해야 되겠다는 것을 저는 학교와 상의하고, 여기 그래서 제가 이렇게 그런 것들을 막 얘기해서 이분이 저기 우리 브랜든 월시 여기 앉아 계시지 않습니까? 제 선생님이었습니다. 15년 전에. 지금은 동료로서 제 상사로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가서 보자, 한번 보자 해서 여기 오셨고 네 말이 맞다 이렇게 확인하러 오셨습니다, 여러분. 예. 그래서 또 조금 해서 이번에는 제가 작년에 한식 컨퍼런스에서 어떤 서베이를 했습니다. 온라인 서베이를 해서 한국에 관한, 또 한국 역사, 문화, 철학, 전통에 관한 것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관심이 있느냐를 조사한 게 있는데, 이번에는 제가 올해에는 실질적으로 한 명 한 명을 제가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질문을 어떤 식으로 했냐면은 당신은 한국, 한식, 한국의 사찰 음식에 대해서 무엇을 어떻게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라는 것이 질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질문했을 때 제가 그냥 사진만 찍은 게 아닙니다. 질문하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십시오. 학생들이 이렇게 다양한 인종의 학생들이랑 제가 소개를 하고 그 다음에 인터뷰를 했을 때 이러한 대답을 했는데, 여기서 계신 분들은 여기 마크가 있지 않습니까? 여기 네 개. 그분들은 프로페서이시고 셰프이십니다. 이제 가르치는 사람 입장에 계신 분에게도 제가 여쭤본 것입니다. 똑같은 질문을. 그랬을 때 결국에는 이 많은 분들이 다음으로 안 넘어가네요. 좀 도움이 필요합니다. 너무 빨리 지나가서 그런가요? 요 다음 장이 너무 됐습니다. 빨리 해서 그냥 지나갔나 봐요. 좀 도와주셔야 되겠는데. 예, 그 사진 다 용량이 사진 용량 여기입니다. 예.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인터뷰를 다 했지 않습니까? 학생 나이를 불문하고 직책을 불문하고 제가 질문을 해봤던 것입니다. 그랬을 때 이분들의 답은 그죠? 잘 모르겠다. 잘 모르겠다. 그러나 저는 그 대답이 너무나 진솔하고 감사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다음 대답을 제가 들었기 때문입니다. 무엇이냐면 알고자 한다. 어떻게 알고자 하냐? 자세히 알고자 한다. 그러니까 저는 한
10분, 15분, 20분 설명했을 뿐인데 자세히 알고자 한다라는 마음이 생겼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것이 희망이다. 저기가 포인트다. 저 알고자 하는 사람이 있는데 저희들이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가르쳐 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것을 바로 저는 교육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이런 뭐 다양한 제가 좀 이야기도 많이 준비는 했지만 미국에서도 저렇게 선생님이 학생들을 처벌할 때 그 다른 학생들을 한번 봐주세요. 화기애애하고 여전히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이런 공포심이나 그런 것이 아닌 사랑이다라는 것을 느끼고 있다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도 있어요. 이게 참 신기한 일입니다. 그래서 이 왼쪽에 그린 그림은 100년 전입니다. 김홍도님의 100년 전에 이미 그려진 것인데 저희도 저런 것이 있고 숟가락 같은 걸로 저기 하지만 외철이가 옆에 있고 교육하는 내용의 그 분위기는 너무나 좋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교육 계속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다 교육입니다. 그래서 제가 준비하는 거 이게 참 비밀인데 사실은 요게 교재입니다. 교재. 한글부터 가르치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 한번 적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꼭 오늘 하나 기억해 주시면 교육. 그 다음은 세계가 배우는 한국과 한식은 세계와 소통하는 첫 걸음이다. 소통하는 첫 걸음이다. 그것입니다. 그래서 준비하고 있고 그러한 것들이 제 혼자만의 힘이 아닌 한국의 국가 사업이 되어야만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야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연속될 수 있겠다. 이렇게 제가 이거 열심히 잘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제가 만난 그런 분들과 협력해서 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지난날에 한식 컨퍼런스에서 발표했던 내용이 있고 제가 이게 그 교재가 딱 정해진 것이 아닙니다. 계속적으로 업데이트할 수 있는 것이 현 그 컴퓨터 온라인의 유익한 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컨퍼런스 이런 데서 저희가 발표를 해야 되겠습니다. 앞으로는 그래서 준비를 해 나갈 것이고 이제 마지막으로 또 스탑됐네요. 이제 끝내야 되는데 1분만 여러분 제가 2분만 더 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나누고 싶은 것이 꼭 있습니다. 그래서 LG인데 좀 느리네. LG 여러분 죄송합니다. 제가 지난 이 5일간의 장정 그때 또 하나 깨우친 것은 욕심은 금물이다. 욕심 내지 말자라고 하는데 제가 욕심이 이미 많았습니다. 여러분 죄송합니다.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많은 분들을 교육할 수 있는 제가 그런 역할이 있으니 저를 발판 삼아서 우리가 한 마음 한 뜻이 돼서 한국에 패스포트 가진 분은 다 관심 있어야 돼요. 제가 여기 쓸 때 제가 마음이 어땠냐면 월드컵 8강, 16강, 8강, 4강 가는 그런 마음이었어요. 여러분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여러분 앞에 쓰는 이 자체가 월드컵 보는 그 이상이었습니다. 언젠가는 우리도 한국, 한식, 사찰 음식을 이야기할 때 우리 모두가 그런 마음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간단히 1분만 이제 1분입니다. 저희 브랜드 워시가 또 이렇게 처음 이분이 여기 오기 전에 얼마나 기대를 많이 하셨는데 웬만해서는 쿨하신 분인데 저한테 마지막 날에는 야 나도 좀 긴장된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경험들을 많이 하셨어요. 모자를 제가 나중에 저기 셰프 뭐라고 제가 표현했죠? 에이시안 카우보이 같다 그러니까 모자를 이렇게 카우보이처럼 하는 그런 추억도 있었고 참 여러 모든 스님들께서 정말 다정하게 저렇게 일일이 참 환영해 주시고 친절을 베풀어 주시고 그런 점을 감사하다는 것을 제가 또 대신 여러분들께 꼭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영원히 영원은 아니지만 끝까지 저분에게 남아서 그 마음속에 남아서 제가 하고자 하는 일 또 한국이 하고자 하는 그런 것들에 큰 힘이 되리라고 저는 확신하는 바입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우리 양정직 교수님이 하시고 싶은 말씀을 하시려면
보통 한 3일 정도는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아쉽습니다. 20분밖에 못 드려서. 이따가 조금 아쉬운 마음들은 종합 토론할 때 또 말씀 또 들으실 기회가 있으실 겁니다. 한 가지 제가 양 교수님하고 조금 놀란 게 있었습니다. 양 교수님은 진짜 워커홀릭입니다. 워커홀릭. 저한테 계속 그 문자나 카톡이 오는데 저는 낮이니까 당연히 받아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뉴욕하고 13시간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뭐 새벽 1시, 2시인데 앉아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 걱정이 돼서 아니 부인이 괜찮으시냐, 사모님이 이래도 괜찮으시냐 할 정도로 앉아요. 계속 일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좀 놀랬고 지금 아까 너무 시간이 없어서 말씀을 미처 못 드려서 제가 조금만 좀 부연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번에 지금 브랜던 월시 학장님도 오시고 또 양 교수님도 오셨습니다만 지금 CIA에서도 그 한식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지대합니다. 그래서 그 한식 과정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좀 진지하게 지금 검토하고 있는 단계로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서로 잘 되면 지금 우리가 보통 이제 뭐 그냥 세칭 얘기하기에 양대 조리교육관으로 뭐 프랑스에 꼬르동 블루가 있으면 미국에는 CIA가 있다 그러는데 지금 이제 꼬르동 블루에는 채식 과정에 사찰 음식이 정규 과정으로 편제가 돼서 파리나 런던 캠퍼스에서는 정기적으로 지금 강의가 이루어지고 있고 그런데 CIA에서도 한식 과정이 개설되고 그 안에서 궁중 음식이나 사찰 음식이나 혹은 아까 시절 음식이라고 되어 있고 종가 음식도 좋고 이런 한식들이 좀 정규적으로 강의가 되면 참 좋겠다 이런 바람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대하고 바라면 또 이루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다시 한번 우리 양 교수님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되게 열정적인 강의, 조용필 다음에 오는 가수가 되게 부담스럽습니다. 그런데 내공이 만만치 않은 분입니다. 이분은 이제 미국계이시고 그런데 지금 중국 북경대학교에서 강의하고 계세요. 우리 저 투마스 드보이스 교수님 모시고 두 번째 강연 듣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Just right here is fine. That's good. That's good. Yeah, I can see. Thank you. Thank you. Out of respect for our hardworking interpreters, I will stay with the comments that I have prepared that they have had a chance to read. But first, I have to say two things. One is the sincerest thanks for being allowed to participate in not just today's symposium, but for all of the events that have gone on before. I have rarely had a chance to interact with new friends and colleagues, and a culture that for me is new, even though I live in China and I have long experience in Asia. This is my first chance to really deeply understand Korean culture, particularly culinary culture. And it is something that will remain with me for the rest of my life. That is without exaggeration. So thank you for that. Secondly, you'll see a QR code, and I think I have, there we go, a little bit bigger. Because I'm a historian of China, so my sources are in Chinese. If you would like to see the original Chinese for some of the sources that I quote, they are all available here, so you can read along as I'm speaking. Now, what I am supposed to speak about today is Buddhist vegetarianism, and that really means temple cuisine, in the Ming and Qing dynasties. And I found this to be a very difficult topic to write on, and I'll explain why later. But as we sort of enter my mindset, as we approach this question to say, what was Buddhist vegetarianism in the Ming and Qing dynasties? How do we define it? How do we think about it from a historical point of view? We might start by imagining what vegetarian diet is. What is vegetarianism as a lifestyle? And I think for most people, you'll call to mind certain images. You eat vegetarian food in a certain setting.
It should be a refined setting. It should be very likely a setting that has to do with Buddhism, maybe even a temple itself. So there is a culture that goes with the diet. There's a culture that's imposed upon the diet in our expectations. But the two are not the same thing. There's vegetarianism, there's Buddhist culture. So how do they interact historically? That is briefly what I would like to talk to you about today. Now, certainly in China, particularly the Ming and Qing dynasties, Buddhist temples were places of refuge. They were places where you could escape the culture of the city, the noise of the city, and enjoy art and literature and scriptures and refinement that you could not find in your daily life. They were places of tranquility and elevated culture. And food was very much part of this. But how? To start addressing this question, because we're going to go through about 1,000 years of history in 20 minutes, let's go back before the Ming and Qing dynasties to the Tang dynasty. So about 700 years before we start our story. The Tang dynasty was the highlight of Buddhist institutional influence in China. This was a time when a significant number of young men were monks, when a significant portion of all of the farmland in the country was owned by monasteries, and when the emperors themselves were avowedly Buddhist. From this time, and this time meaning in this case about the 8th century AD, we have a record of a banquet. And historical menus are very, very hard to find, but we do have this one from the Tang dynasty, and it's called the Shaoweiyan, the Burning Tail Banquet. And this is not a picture, but it very likely looked a lot like this. The Burning Tail Banquet is something we know from later writers. 200 years later, 150 years later, they write a record of this banquet. And there are a lot of questions about it. Why is it called Shaoweiyan? Why is it called the Burning Tail Banquet? We don't know, and the historical sources don't know. So there are stories, people said it might be because when a dragon enters paradise, you have to burn its tail. Or when a sheep enters the herd, the sheep herd, you have to burn its tail so the other sheep will accept it. So all of the stories about the Burning Tail Banquet, when you would have it, why you would have it, all have the common element of changing your identity, becoming something new. So the theory is that this is when officials would come to Chang'an, to the capital, to become an official. You would have this banquet to say, you are now something new. But we don't know. It's a lot of it, even the historical sources are just guessing. What do we know? We know what was on the menu. There is one menu that survives from the year 709, and it was recorded by a visiting official named Wei Juyuan. And this menu includes the names of, I think, 88 dishes, although it doesn't include their content. But even from the names, what can we tell about the apex banquet, the highest level banquet from the most Buddhist dynasty in China? Well, we can tell that there was a Buddhist aesthetic. A lot of the dishes have Buddhist feeling to them. For example, there was a dish called Golden Bell. There was a dish called Brahma High Cake. There was a dish called Mandala. So we know that Buddhism was very much in the aesthetic world of this meal in the 700s. But the other thing we know is that this Buddhist meal was a veritable butcher shop of meat. Every animal that could be eaten at this banquet was eaten. So what was on the menu from this Buddhist banquet? Fresh fish, dried fish, seafood, blood sausage, whole roasted lamb, goose, duck, eggs, steamed donkey, sheep marrow, bear paw, stewed rabbit, frozen civet, and one dish that probably involved the tongues of 300 deer.
either deer or sheep. So, we're asking about the relationship between Buddhism and vegetarianism in the most Buddhist dynasty in China's history, and that relationship is very loose. There is a striking gap between Buddhist aesthetics and Buddhist dietary, what we would now recognize as Buddhist dietary classics. So the apex feast of China's Tang Dynasty was still very far from the refined cultural tradition that vegetarian dining would become. How do we see that? Let's look at a book. I'm a historian, I look at books. This is the first of 3 books I'd like to introduce to you. This is from the 12th century, and it's called the Shanjia Qing Gong, or the Pure Offering from a Mountain Home. This book is from the southern Song Dynasty, which is the one that followed the Tang Dynasty, a time that merchant culture was becoming very important in China. Besides moving forward in time, we've also moved in place. The Tang capital was in the north. This book comes from the south. In particular, it comes from the southern coast, which is where a lot of the merchant culture was located. So we're dealing with a very different time and place. The author, whose name was Lin Hong, was from Quanzhou, which was a cosmopolitan port city on the coast of Fujian. Now, what this book shows, Lin's book, The Pure Offering from a Mountain Home, is an aesthetic that is based on simplicity and purity, a food aesthetic, a culinary aesthetic that is based on simplicity and purity. And that is largely, but not completely, vegetarian cuisine. Although vegetarian cuisine was not new, it had become a self-referential tradition. So some of the descriptions that we see do include meat, but for the most part, this book of pure eating is vegetarian. So vegetarianism has become cultural. Like a lot of these culinary books, it is not a cookbook. It is a cultural guide to eating. So every dish has a culinary element, but it also has a cultural element. We hear about poetry. We hear about a famous person who enjoyed this dish, etc. So, for example, the famous dish of bean porridge, douzhou. This has a long cultural history. It includes a poem by Su Dongpo, the famous poet. But the history of the dish grounds it, or the description of the dish grounds it in culture. So this is a very simple dish of stewed red beans and nothing else. But it represents a cultural depth that readers at the time, including the poem, would have appreciated. This dish is one that I made. This picture is not, this is the one that I made. It includes what in Chinese we call 烤麸. It is another representation of how vegetarian cuisine was viewed culturally. It was valued for its purity, for its simplicity. And what I find interesting about it, this dish in particular, because it is fake meat, it's imitation meat, is the idea that leaving meat behind has become a cultural ideal. And we see it in these texts. So it's become a cultural marker. And just like every other dish, there's a story that goes with this one. The author talks about how he enjoyed it one night with his friends. So that's the first book. The second book is the Recipes of the Garden of Contentment, the Suiyan Shidan. Now, the Suiyan Shidan is the most important book of cuisine in China. It comes from the 18th century. It was written by this man. His name is Yuan Mei. And again, this is a book about food. It's for the table. It's for the cultured diner, rather than instructions for the kitchen. Yuan Mei was an elite scholar, and his style of food writing shows that food had become an elite cultural pursuit, writing about food in the same way that you would write about calligraphy or painting. So each dish in this book is paired with a cultural reflection. For example, a story, where did the author eat it?
what place makes it particularly well, etc. And it shows that food had become a cultural world for the elites, in the same way that you would think about 19th century Paris. This book, because it's in the Jiangnan region, the wealthy Jiangnan region where Buddhism was very flourishing, shows that Buddhist temples were, of course, centers of calligraphy, centers of culture, centers of elite high conversation and intellect, but they were also places that were associated with culinary excellence. So let's look at some of the recipes that appear, particularly in his section on vegetarianism. Tofu skin. So we're not just looking at the dish, we're looking at the fact that it's mentioned in the context of Buddhism. So the monks, when he talks about this dish, he talks about who makes it particularly well. The monks of this particular monastery make it well. But when they make it, they don't add meat. They don't add chicken stock. Vegetarian noodles. The story is that a particular monk was very good at making these noodles made with shiitake, but he didn't want to pass the recipe on. So we later people have to guess about how it was made. And he has a long, and again, I have more detail in the Chinese if you want to see the full quote, but he has a long description about how many times you have to wash the mushrooms and how many times you have to boil them, on and on and on. But it's associated with the Buddhist temple that made it. Fragrant cakes, 燃香糕. These are also commercial products. So where do you go to get good fragrant cakes in Nanjing? Well, you can go to this shop, you can go to that shop, or the number 3 choice is this monk who sells them in front of this monastery at the southern gate of Nanjing. So not only are products, not only are the monasteries associated with culinary excellence, they're associated with individual products that can make their way into the market. Dried tofu. So this is another one of those products made by monks famous in a temple. The ranxianggao, the cakes, were the number 3 choice, but these are number 1. You can't do any better than this monk Niu Shao. Bamboo shoot extract. And you might recognize, some of us might recognize this picture because we ate this a couple of days ago. The exchange of gifts, something that we are all very familiar with, and I see the smile, we do know where it comes from, thank you. The exchange of gifts is also part of what makes a cultural world, and you would exchange particularly good food as gifts. So this sauce made from bamboo shoots, or the dried bamboo shoots, are gifts of exchange between monasteries, between monks, and with lay visitors. And the only time we actually see the monks is when Yuan Mei talks about drinking tea. And he says that when he is climbing this mountain in Wishan, in Fujian, famous for its tea, all of the monks are offering him tea. And everybody wants him to taste their tea, I think very likely because they're competing for the most excellent tea. So the point is two things. One is that there is a close association between Buddhism and vegetarian culinary excellence, but Yuan Mei does not associate vegetarianism with Buddhism, except that this temple is good at it, this monk is good at it. He doesn't bring a Buddhist sensibility or theory to the question of vegetarianism. And the third book is, for me, the most gourmet of the 3 books. It comes from the late Qing dynasty, the late 19th century, and it is written by another scholar named Xue Baozhen. And Xue Baozhen wrote this book, Introduction to a Vegetarian Diet. Why do I have the giant painting? Because he was also a very good painter, and he particularly excelled at painting flowers. And I think you'll agree this is very lovely. He has another image of why you would be vegetarian and how does it relate to Buddhism or not. Like the others, he
is writing primarily for a cultured diner. Like the others, he associates vegetarianism with simplicity and purity. But he never mentions Buddhism in his list of motivations because his motivation is very, very simple. Don't kill. So this is from the famous Chinese artist Feng Zikai, and I think he would have very much appreciated this series, that animals feel pain. Animals feel fear. So this is when he starts off his book, he is saying this, and I apologize, I don't have the Chinese for this one in the document. People are always eating. They gorge themselves on meat. They're always hungry, even if they're not hungry. But animals can be afraid. Animals are not the same as us, but they know fear. How can you kill them? How can you allow yourself to do this? Just because you're hungry. This is his question. This is what motivates him. And then he writes a book about food. But what he wants to convince you is that eating vegetarian is not a hardship. What has to change is you have to change. And this is, of course, a quote from Confucius, that every book about food has this quote. If you want to enjoy your food, you have to change, because what is the most important spice? It is the mind. So he would agree with this, because that comes from Confucius. So good cuisine from vegetables is not just possible, it's better than cuisine with meat. That's his perspective. And I apologize, I'm going through these rather quickly. So here are some recipes, and again, some pictures that my colleagues will recognize. Fragrant mushrooms are better than meat. Bamboo is better than meat if you know how to make them. So cover them with cabbage and steam them. They are exquisite. Pea shoot soup. The simplest ingredients in the simplest preparation is the most elegant if you know how to recognize their excellence. And then I had one more, just very, very quickly, to mention something about the state of vegetarian cuisine in China today. Because in the city of Chengdu in Sichuan, I had the intention of learning their temple cuisine, what they call it. I've been to cooking school in Sichuan, I've been to cooking school in Chengdu, I know that cuisine quite well. I went to Chengdu to the Wenshu Yuan, to the Wenshu Monastery, to learn their temple cuisine. They have a large social media following, and what I found was it was not very good, to be honest. They have lost their tradition, they've broken their tradition, and they want to be Michelin. Their aesthetic is Michelin, but it's a surface aesthetic. They know what food should look like, but they've lost the spirit, they've lost the heart behind it. But at the same time, while they have, right next door, there was an excellent vegetarian restaurant that actually, when the monks would entertain guests, they would go to that restaurant instead of their own restaurant because the food was better. So the tradition is there, but it is nothing in comparison to the living tradition that I've seen here in Korea. Thank you very much. 네, 굉장히 오늘 좀 또 중요하고 특히 이제 그 사찰 음식사를 이제 공부하시는 분들한테 굉장히 중요한 텍스트 세 가지를 제시해 주셨고, 또 시대적으로는 20분 안에 한 1000년을 훑었어요. 당나라, 송나라, 명나라, 청나라를 다 훑었어요. 제가 듣고 보니까 저는 당나라식 사찰 음식을 하고 있어요. 88가지 고기가 가득한 음식을 제가 평소에 먹고 있는 거 보니까 저는 당나라식 사찰 음식인 것 같습니다. 제 이름도 신라시대 김유신인 거 보면은 당나라가 아무래도 만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세 번째 우리 스피커를 제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좀 남자들만 얘기해가지고 좀 재미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근데 또 재밌습니다. 지금 보면은 우리 토마스 두보이스 교수님은
코커시언인데도 불구하고 또 중국에서 강의를 하고 계세요. 지금 발표해 주실 분은 중국인이신데 또 영국에서 오랫동안 공부하고 연구하고 또 강의하고 계십니다. 우리 영국 에딘버러 대학교에서 강의하고 계시는 우리 캐한딩 박사님을 모시고 세 번째 발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Good afternoon. My name is Ding Ke-han. I recently served as a teaching fellow at the University of Edinburgh teaching Buddhist philosophy. And 9 years ago, I visited Korea for the first time for a summer school at Korea University. And thanks to the Jogi order, I came back to Korea and spent the past few days experienced the wonderful temple stays and monastic cuisines and meet precious friends here. So today my topic is on tea and therapeutic diets in Chinese Buddhist monastic vegetarianism, and hopefully offer some historical insights on Buddhist vegetarianism in Chinese context. Great. So before diving into the topic of tea and therapeutic diets, I'd like to clarify the relation between vegetarianism and Buddhism. So Buddhist influenced vegetarianism in China dates back to the Eastern Han Dynasty, with early adopters such as Liu Ying, Prince of Chu. So that's about the 1st century CE. In the northern and southern dynasties, some rulers required lay people to abstain from meat during the first half of the 1st, 5th, 9th lunar months, or to observe 6 meat-free days each month. Within this broader context, Emperor Wu of the Liang mandates full vegetarianism for Buddhist clergy, establishing dietary purity as a defining feature of monastic community and identity. During much of the Tang Dynasty, the state upheld and expanded Buddhist slaughter bans, extending them to 3 full lunar months each year, alongside 10 monthly fasting days from Taoist tradition. This measures bolsters the ritual and public prominences of Buddhist vegetarianism at the state level. While vegetarianism retained a strong and enduring association with Chinese Buddhism and often served to mark and strengthen Buddhist identity in pre-modern East Asia, it is important to note that Buddhism and vegetarianism have not always been inseparable. On the one hand, vegetarianism was not central to early Indian Buddhism, nor to many Buddhist traditions outside China, Korea, and northern Vietnam. On the other hand, vegetarianism in China was not unique to Buddhism. It is also appeared in Confucian morning rituals, Taoist self-cultivation, and popular religious movements influenced by Manichaeism and Buddhism. Their connection has been historically contingent, shaped by doctrinal interpretation, ritual flexibility, local cultural norms, and social-political expectations of clerical conduct, with far less emphasis on animal ethics or environmental issues than is seen in modern discourse. So, what roles did vegetarianism play within Chinese Buddhist monasteries? This talk gonna explore the various functions of Buddhist monastic vegetarianism as daily diets, ritual offerings, and a form of lay donations during medieval China, which is roughly from the 7th to the 14th century, a period when vegetarianism practice became firmly embedded in Buddhist institutional life. So let's first start from Buddhist vegetarianism as monastic cuisines. So in Chinese Buddhist monasteries, vegetarianism was not simply defined by the absence of meat, but was structured through detailed classification of permissible food and drink. According to the extended rules of purity, Qinggui, so Qinggui is a genre of monastic regulation, particularly important for Chan Buddhism. So it's like a Chinese Chan, Japanese Zen, Korean Sun, and a Vietnamese Sun Buddhism. So there are 5 categories.
There are 5 categories of important regular diets. The first is tea, and then we've got soup, medicine, congee, and meal. So the first thing is tea. So as you can see, this is the powder tea, and this is quite similar to the Japanese like tea ceremonial ones, but it's first like invented in medieval China and is brought to Japan later on. But later in China, we changed from powder tea to loose leaf tea, and this is also the loose leaf tea is also what is commonly used in Korean Buddhism. So tea was not part of the dietary repertoire in early Indian Buddhism. Its integration into Buddhist monastic life emerged in China, where tea has become a widely consumed beverage across social classes since the mid-8th century. Within the specific agricultural and cultural environment of medieval China, tea was likely adopted organically into Buddhist monastic diets as both a practical and symbolic element. The placement of many Buddhist monasteries in mountainous areas suited for tea cultivation, along with influential Chan tradition of collective monastic labor, allowed monks to grow and possess their own tea for institutional use. Mirroring the broader trends in Chinese tea culture during the Songyuan period, so it's the 10th from the 14th century, the type of tea commonly used in Buddhist monasteries was powdered tea cha mo, or mo cha, prepared through a method known as whisking tea, dian cha. So it's like whisking it. So some temples, such as the Bishan temple in Mingzhou, cultivate their own tea and operate water-powered mills to grind wheat and loose leaf tea into powder. So as you can see in the slide, the left-hand side, the mill is grinding tea, and yes, the left-hand side, this is for grinding tea, and on the left-hand side, the mill is used to grinding wheat. So there's got water-powered, so there's water coming all the way, and then the mill gonna grind itself. So simultaneously, tea and wheat gonna be grinded within the monastery themselves. The preparation process is about distributing the tea first, and pouring hot water is called cha bian jiao tang in Chinese, implying the communal distribution of powdered tea followed by the addition of hot water to whisk it into individual balls. And this picture shows in 2019 the Lingyin Temple in Hangzhou. The Lingyin Temple in Hangzhou, they tries to reconstruct the tea rituals based on the medieval rules of purities. So you can see the monks holding the bottles of hot water and the whisk and put tea powders inside and whisking it. So tea integration into monastic life paralleled the broader rise of tea culture in medieval China, fueled by bans on wine and meat due to religious influence and gas shortages. As a non-intoxicating, health-promoting alternative, tea fit both the ethical and practical needs of Buddhist vegetarianism. It stimulates, in fact, supported meditation, while association with purification and longevity embodied ideals of discipline and self-cultivation in monastic practice. So the next one is about soup. So the meaning of soup in Chinese monastic context was deliberately flexible. Monastic codes often leave the term undefined, likely to accommodate seasonal variation, ingredient availability, and different ritual or dietary needs. The Chanyuan Qinggui records that both tea and soup were served according to context, reflecting their adaptable roles in daily practice. So Yi Jing, there's a Tang monk, he wrote a travelogue called Nanhai Ji Gui Nei Fa Zhuan, describes the monks consuming ghee, honey, granulated sugar, and strained syrups, leading scholars like Yifa to suggest that monastic tang may have included sweetened drinks. However, Liu Shufeng argues that many of these ingredients were not necessarily sweet, and emphasizes instead the prevalence of simple unsweetened broths made from ingredients like yam, as we can see there, yam, lotus leaf, and orange peel.
more consistent with everyday vegetarian diet in medieval China. But some soup in monastic diet served explicit therapeutic purposes. For example, when the Chan master Yunmen Wenyan, also a Tang monk, was preparing for long-distance travel, he was advised to take ginger agonized soup, a remedy listed in the Qianjin Yaofang for ailments like phlegm and indigestion. And in southern regions, such as Lingnan, monks prepare terminalia and licorice root decoctions known for treating digestive and respiratory conditions. This example suggests that Tang soup ranged from everyday nourishing broths to explicitly medicinal preparations. And the third component of regular monastic diet is medicine. So in medieval Chinese Buddhist monasteries, medicine referred not only to therapeutic substance, but also to food consumed outside standard meal times, justified doctrinally by treating hunger constituted a form of illness. Within this conceptual framework, medicine stone, 药食, specifically denoted the modest evening congee. More broadly, medicine reveals how monastic vegetarianism in China negotiated the balance between ascetic restraint and bodily care, while Indian Vinaya texts, like the chapters on medicines of Mulla Sarvastivada Vinaya, classified 4 types of allowable medicine. So this is the timely one, untimely, 7-day, and lifelong medicine. This included non-vegetarian items such as ghee, animal fats, and even meat. Under the influence of Chinese Buddhist vegetarianism, these categories were reinterpreted. The Tang monk Dao Xuan, in his Liang Chu Qing Zhong Yi, adapted these categories to fit Chinese dietary norms of moral expectations. His revised list comprised rice, fermented sauces, vegetables, salts, ginger, mineral or herbal tonics, with the most significant change being the complete omission of meat. This shift reflects a localized ethical logic in which medicine has to conform the broader standards of vegetarianism and purity and monastic discipline. So in a narrower sense, medicine also encompasses therapeutic items such as solid medicinal food, stalactitic-based tonics, and medicine wine, shaped by Taoist tradition of longevity and inner alchemy, 服食. Yet this practice may also draw on Indian Buddhist precedents. The lifelong medicine category in early Vinaya texts reflects his concern for long-term health, while Nagarjuna's portrayal as a healer in the Da Tang Xi Yu Ji underscores Buddhism's broader evaluation of medicine as ethically grounded support for practice and longevity. And the fourth category, Kongi. Kongi Zhou has long been associated with Buddhist dietary practice, valued for its ability to aid digestion and ease illness, which was explicitly acknowledged in early Vinaya literature. In the Mohe Zhiguan, the Buddha permitted all types of kongi offered by donors, with exception of those containing meat and fish. Chinese monastic regulations held to these principles, often citing the 10 benefits of kongi, which included nourishing the sangha, supporting donors' longevity, sustaining religious practice, preventing hunger, and generating merit. The common forms included bean-based kongis, which were seen as both nutritious and doctrinally appropriate. Dao Xuan, in his 教戒心学比丘行护仪, mentioned both receiving fermented bean soup, douzhou, and bean douzhou, bean kongi douzhou, affirming its place in its ethical and nutritious framework of monastic vegetarianism. Festival kongis are also featured into monastic life, such as the 5-flavor kongi Wu Wei Zhou, traditionally made from 5 types of grains, commonly known as the La Ba kongi,
It was prepared on the 8th day of the 12th lunar month to commemorate the Buddha's birth and awakening. Over time, it became integral to seasonal observance in Chinese society and remains a living tradition today. So the fifth category is meal. In Buddhist context, a meal typically refers to food consumed before noon. And because of our time constraint, I'm gonna shorten this part and also cover the second section of Buddhist vegetarianism as rituals, and the third section of Buddhist vegetarianism as donation. So this meal, what is important is usually mentioned in monastic regulations as temporal markers rather than specify what kind of a meal actually being taken and eaten as a part of their diets. But there are some insights that can be seen from later, Japanese commentaries of medieval Chinese regulations, which could include examples like rice with gravy, and Andinandra dyed rice and fried rice. So Andinandra dyed rice is a kind of borrowed from Taoist tradition, is a kind of black rice as that, and is known for prolonging life. So it's seen. And also on lay observance days, like 8 precept fast and Bodhisattva fasting days, they would have meal. But the meal is different in that context. It's not mean monastic lunch anymore. It's actually the same as the donation, and we'll talk more in the third section. So second, what is ritual vegetarianism? So vegetarianism, I would like to say that's not only about a diet for living clergies or practitioners. It's also about not letting your ancestor deity or the ghost eating meat. So for offerings to deities, it could include tea, Andinandra dried rice that we see from the Taoist tradition, and also offerings to deceased Sangha members. So we can see from the Tiantai Fangwai Zhi, and also like in the Qingguis, there's this kind of tradition of abbots offering tea to the deceased Sangha members. And I'd like to quote it here. So the Zhengshu Jiaoyan Qinggui notes that abbots offer soup and tea at memorials for the patriarchal lineage and the abbot's teacher. The Chixiu Baizhang Qinggui also described monastic funeral practice where congee and rice were served daily to deceased by the funeral attendants, and tea and soup were offered 3 times a day by the monastic administrator, demonstrating a structured vegetarian ritual of remembrance. And the ghost feeding ritual is actually not Tiantai nor Chan Buddhism, but actually about esoteric Buddhism practice. So the esoteric Buddhism expanded the scope of vegetarian offerings to the realm of wandering spirits. The Qi Yao Xing Chen Bie Xing Fa, as esoteric Buddhist manual on celestial rites, prescribed the tea offerings to ghosts as part of healing ceremonies. This rites use vegetarian elements like tea to appease restless spirits and restore both physical and cosmic harmony. So the third section, vegetarian banquets as donations. For monastic vegetarian banquets, monastic codes instructed donors to maintain reverence towards the Sangha, observe the precepts, and abstain from alcohol and meat on day of the offering. By doing so, donors were believed to generate boundless merit. This merit could benefit the donors themselves or be transferred to designated recipients, often deceased relatives or friends. According to the Chingyuan Qinggui, donated feast referred as central seat banquet, as you can see in the slide, Zhongyan Zhai, involved the donor visiting the monastery where monk hosted the meal, performed associated rituals featuring the donor, explained the purpose of the offering, and chanted to transfer merit, huixiang, to donor or designated recipients.
And also it's very interesting that we've got the gathered banquets. A gathered banquet, according to Dongjing Menhua is actually a kind of banquet that's arranged in bustling morning markets where artisans and clergy waited patrons, demonstrating how donated vegetarian feast became embedded in both the ritual and economic fabric of Song society. And these are usually used to memorize like life circle events such as house renovation, birthdays, or dice anniversaries. So these vegetarian banquets demonstrate how Buddhist vegetarianism extends beyond a daily diet and ritual offerings to become a refined mode of religious donations. They provided celestial services and ritualized the vegetarian practice in ways that supported karmic cultivation. So in this talk, we have examined the multifaceted roles of vegetarianism in medieval Chinese Buddhism through monastic diets, ritual offerings, and acts of donation. Across these dimensions, Chinese Buddhism and vegetarianism mutually shaped and reinforced each other, forming an integrated system of ethical values, ritual practice, and communal life. Thank you so much. 네. 그 사실 좀 소리가 잘 안 들려서 박수 소리가 적을 줄 알았더니 생각보다 박수 소리가 컸습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케안딩 박사님도 약 7세기 중반부터 14세기까지 중국의 그 불교식 채식과 티 세러머니 또 차 역사에 대해서 쭉 말씀을 해주셨고, 특히 이제 그 불교식 채식에 대해서 차와 탕과 죽과 반으로 이렇게 나눠서 아주 상세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중간에 우리가 다 아는 백쟁 회해선사의 백장청규라는 책도 이렇게 보여줬고, 그래서 상당히 좀 익숙하게 와닿지 않는가 싶습니다. 중간에 그 제가 이제 한국어를 들어보니까 그 경전명이 좀 어려워가지고 약간 이제 발음이 조금 있어서 제가 좀 정정하면 근본 설일체 유부경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케안딩에게는 좀 제가 좀 이렇게 추천하고 싶은 것은 이 마이크를 다루는 법이 조금 부족한 것 같아서 한국의 노래방을 좀 자주 갔으면 좋겠다라는 거를 제가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이렇게 농담을 좀 스스럼 없이 하는 거는 우리 케안딩 박사님이 고려대학교에서 1년 반 동안 또 공부를 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좀 농담을 했습니다. 잠깐 쉬기 전에 아주 특별한 그 분을 좀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뭐 여기 계신 분들은 뭐 제가 소개가 필요 없습니다. 다 아실 텐데요. 처음 시작할 때부터 지금까지 우리 저 사찰음식 또 다른 또 사찰음식 명장 스님이십니다. 정관 스님이 지금 와 계십니다. 한 5분 정도 짧게 좀 인사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Not me too. 반갑습니다. 지금 이렇게 인연 연결고리가 된 것은 바로 이제 그 사찰 음식이 국가유산으로 정제됨으로 해서 이런 인연 자리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주최를 해주신 사찰 음식 사찰 음식부와 그다음에 한식진흥원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의 이 소통은 먼저 이론적이나 또 실물적이나 이런 거를 함께 소통을 하기 위해서 먼저 백양사 사찰 템플스테이를 통해서 사찰의 문화가 어떤 것인지 체험을 하시고 이제 그 이튿날에는 전진하면서 실물적인 사찰 음식으로 같이 함께 소통하고 공유했습니다. 그랬을 때 그 실질적인 그 CI에서 오신 총장님이나 또 양정집 셰프님은 음식을 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에서 표고버섯 조청조림을 같이 함께 공유를 하면서 거기에 조금 그 조청조림을 할 때에 그 온나무로 조청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그 나무의 향이 난다는 것까지도 지금 그 총장 셰프님께서 그거를 끄집어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음식은 동서양을 막론하고 사람과 사람 사이를 이어주는 가교 역할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음식이 예술이라 하면 그 음식을 만드는 사람은 사람입니다. 그러면 사람과 사람이 소통을 해서 옛것 지금의 당나라까지 갔다 왔고 또 그 다음에 명나라, 청나라까지 갔다 왔지만 저는 2700년 전 붓다가 수행하시던 그때의 공양 모습, 탁발의 모습까지도 저는 이 순간에 갔다가 왔습니다. 그러한 인연으로 이렇게 소통을 음식을 통해서 더군다나 한국의 한식과 사찰 음식을 통해서 세계적인 메이커가 된다는 이거에 저는 정말 세계는 오로지 하나이다. 그리고 한식과 사찰 음식으로 모든 인연은 맺어져 있다. 이런 거를 지금 생각했습니다. 오늘 이렇게 와주신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또 이 자리를 마련해 주신 다시 한교불교 문화사업단 템플스테이 모든 감사를 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저희 지금 그 행사장 뒤에 보면은 시계가 있습니다. 저 시계로 현재 20분입니다. 3시 30분까지 10분 동안 브레이크 타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formally start, I would like to say I truly appreciate the organizer who makes this meaningful gathering possible. This is my first time to be in South Korea, and from yesterday morning until now, I have been following a lot of visitings and learning about the local Buddhism and food culture. It's really, really impressive, which remind me of my year-long fieldwork study. During my second year of PhD study, I spent about several months in a Buddhist temple, the Dazhi Temple in southern China. So that is the Chinese Chan Buddhism. And during my visiting here, I spent a lot of time thinking about the local Buddhism and also the Chinese Buddhism, and thinking the two parts, the similarities, differences. And it's so impressive to see the Korean food culture, especially the temple food, as a cultural brand, and focusing on food, life, philosophy, and mix everything together. That's really impressive, and thank you for that. So today, my talk is mainly focusing on Buddhist vegetarianism in contemporary China, and I love this agenda because we have two speakers in our first session, one historian, one philosopher, and talking about Chinese Buddhism from different perspectives, which paves the way for my talk. Vegetarianism has long been a significant aspect of Chinese Buddhism. Historically, it is shaped by Buddhist doctrines, imperial intervention, Chinese folk religions, and social cultural values. In contemporary era, Buddhist vegetarianism has undergone a dynamic transformation, which I found it is from a purely religious cultivation to more than practices when it interacts with health consciousness, animal welfare, environmental friendly protection, ethical and moral norms. So during my research, I not only focusing on the temple-based practices, I also looking at some of the grassroots-based initiative, which means the lay people and how they run vegetarian restaurants in modern China. So this part mainly talking about the historical and the philosophical part about Buddhist vegetarianism in China. So the key part actually during my presentation, what I really want to show you is based on my ethnographic experience when I living in a Chinese Buddhist monastery. So the everyday life in the Chinese temple, especially through the monastic training, is focusing on how to eat. It's the dining rituals. And during my training, I remember we only have 2 or 3 lessons about how to cook. And kitchen in the temple regarded as a sacred place, especially for key member in a monastic community. They can go into it and cook, and other people need to learn. So the lay people are not allowed to go into that. So that's why I want to show you the key part about how to eat in a Chinese monastery. So daily cultivation in Chinese Buddhist monasteries is manifested in the 5 assignments, started from morning chanting, formal meal in the morning, and at noontime, the evening chanting and the ritual of feeding the hungry ghosts. So dining therefore shares the same importance as other practices. Having the communal meals in Chinese Buddhist monastery is called 过堂, so literally means passing the dining hall rather than eating, because it reveals the profound connotation that dining hall is not a place where people can wander around, stop or rest, but rather a place where people should leave quickly
after filling their stomachs. Hunger is often interpreted as a form of suffering and categorized into the 5 aggregates of cleaning, such as physical discomfort. So dining can cure the suffering of hunger, but it should be treated as a form of cultivation rather than a relaxation that satisfies one's desires of delicious food. Collective dining usually happened in the 5 contemplations hall, and during the meal, the diners should be in completely silence, and they conduct self-reflection. By considering the work required to produce the food, I shall be grateful to its source. Reflecting on my own conduct, I shall deserve this offering if it accords with morality. I shall regard my mind cautiously from being overly desirous. To cure the ailments of hunger, I shall consume this food as medicine. To thread on the spiritual path, I shall accept this offering. So noble silent meals, usually starting from the meal hall as the video is showing. So it's monastic standing in the middle of the court, hitting the 2 wooden blocks 48 times from slow to fast, giving a signal to everyone that this is the time for a meal. So once hearing the call, everyone should stop working and put on their robes. They come out and marching to the dining hall in 2 lines. So monastic, they line in the front and followed by the laity. They enter the hall accompanied by a series of knocking on the wooden fish board. And then everyone, they are guided to their seats. They give a half bow to the Buddha and they sit down quietly, listen to the knocks on the cloud bronze shout until the abbot enters the hall. So this is the cloud bronze shout. And everyone sitting there and listening to the knocking quietly. And then this is the guiding venerable, or the discipline proctor, and he guided the offering mantra chanting. And everyone will follow him and chanting the offering mantra. So this is the offering mantra they are chanting. So basically, this is a short verse for offering food to the Buddha, to the Dharma, and the Sangha, starting from a list of Buddha's names, Bodhisattva names, and ending with the benefits of having meals. And based on my experience, I think the most difficult part should be the formal meal etiquette, which means everyone needs to remember how to eat. And this etiquette based on the prescribed rules and everything in details. And this video is provided by the Foguangshan Temple, my fieldwork site, and they recorded their special dining rituals for everyone, like all the diners, to learn before they enter the dining hall. I hope you can enjoy it. I play it now. Yeah. So this is the layout before everyone come in, the food on the table. When the diner arrive at the table,
They join their palms and make a half bow first. And they gently lift up the chair and pour it out under the table before sitting on it. Monastic learn to adjust their robes, and the lay people, if they have their black robes on, they also need to take care of their robes during the eating. And they're placing the offering mantra to one side and pick up the chopsticks gently. They gently bring the plate to the front of them. And they bring the rice bowl to the right. And then they bring the soup bowl to the left. And finally, they can bring any fruits or dessert to the side of the table. To begin eating, they pick up the bowl and place it flat on the palm. When they are not using their chopsticks, they place them horizontally. And they always hold up the bowl like this and bring the food to the mouth rather than using their body closer to the food. And when they are eating vegetables, they place it into the bowl for the rice bowl first, and then they eat. If people they want to have more rice or any dishes, they can push the plate or bowl to the front of the table and waiting for the meal servers come there and put the food into their bowl or plate randomly, because they can't choose what they like or they dislike. They just randomly put the dish. To drink the soup, the first to place it against the chopsticks to avoid any splashback. And when they drink the soup, they support it with the chopsticks. And if they want to add in some water or sweet soup, they can put it on the left-hand side of the plate. And this is the final step, so they leave one piece of vegetables in the plate and pour some water into the rice bowl and pour some water into the plate and to wash them and drink it. So this is the final step to avoid any food waste. So at the ending of the meal, they pile the bowls and put the plate back to the front edge of the table, and they gently put the bowls back to the front of the table too, and they lay the chopstick in
between the bowls and the plate. And then they put the offering mantra back to the middle position and to start the chanting of the mantra. So this is the complex, I think it's quite complex ritual when I'm learning how to eat. It's really, really difficult for people to remember all the details. But during the training, including the general visitors, they will have venerable, they have lay volunteers, and everyone in the temple are very kindly to teach you how to do that. Because during the meal, it's completely silence. You can't say, oh, I forgot that, I don't know how to do this. Otherwise, you don't know how to eat. So this is the ending, during the ending meal verse, another round of chanting. The venerables, they collect all the chopsticks, all the bowls and plates. At the end of the chanting, so all the tables they have already cleaned. So this is my fieldwork experience, and I collect some reflections from my informants during the fieldwork, and they gave me a lot of different sharings. So experiencing the noble silent meals have become a really popular activities for temple visitors, and it's really not easy. So some of them, they have troubles. They feel really nervous, and because they worry about having a lot of mistakes. And some practitioners, they feel really distracting thoughts because they don't know where to put the rice bowl or where to put the soup bowl. If they do it in the wrong way, they will get the wrong food. But for some experienced practitioners, they really, really enjoy this practice. They think, oh, this is a really nice and mindful and joyful experience when their body and mind can cooperate with each other, and they can enter into the meditative status. So that is the spirit of Chan Buddhism. It's about meditation. It's about being mindful. So this is about religious cultivation. We think about food, the very basic function in the monastic life. But now, in the modern time, a lot of temples, they are running the meals to the general visitors. Traditionally, all the meals are free, and you can go to the temple, you can enjoy the food. But now, because of so many visitors, so many tourists, some temples began to selling meal tickets to the lay visitor and separating the time for the monastic and the laities. And some temples, for boosting temple economy, they operating restaurants for simple meals, or they providing the vegetarian buffet to people. And some temples in China, they currently running the culture brands. For example, this is very famous temple, Jiming Temple in Nanjing. And the temple is not only famous for its long history, it's famous for milk tea. And this is the milk tea shop in front of the temple, at the entrance of the temple. And they use very poetic name to name all the milk teas. And they doing the promotion by they using less sugar, it's more healthier than the commercial brand. And this is the second example I want to show you. This is the Foguangshan I followed. They're running a chain store called Water Drop Tea House. So in the tea house, they selling the foods, and all the recipes is based on their founding master, and they're trying to making the monastic food commercialize that for a lot of people they can enjoy. And they also do the publication about having the meal with our master. So they have all the collection of their recipe for people to learn. So I think because of the time limits, I just briefly move to this part.
because I feel it's quite important to looking at the grassroots initiatives, especially in urban China among young people, well-educated young people. They have great eager to join vegetarianism or vegetarian movements in China nowadays. And the grassroots-based, or we say lay people run restaurants, they have different types. So the first photo I show you, you can see the food is very simple. This one is more like the free food, because the owner of the restaurant, they want to promote Buddhism, so they run it as a charitable vegetarian restaurant, and everyone can go there and eat. And second tab is they running affordable meals at the vegetarian restaurant or buffet. The Chinese characters on the board, they are teaching people they need to avoid food waste, being environmental friendly. So it's more like educational purpose of this kind of restaurant. And the last one is the Michelin style restaurant. It's a posh style. They're focusing on making it more like food of art. So these are different types of vegetarian restaurants. So this is the last page. So yes. So actually, when we are thinking about the plant-based lifestyle and why people following that, there are 4 different reasons. Like people want to following that because they are not necessarily related to Buddhism. Because a lot of people, when they are thinking about health issues, they think that having more vegetables is good for health. And in recent years, because China, they have a lot of scandals of food safety problems. And the temple food usually promoting their food as healthy food, green food, or organic food. So make people feel comfortable and happy when they're having food. And the second part is the same as we mentioned in the historical time. It's about protecting life. So it's more concerned about animal welfare and how to practice Bodhisattva compassion in daily life. And the third reason, based on the recent research, is a lot of people, they want to embrace the green lifestyle to be more environmental sustainability, because vegetarian diets can reduce the greenhouse emission efficiently. And the last reason is because of the religious atmosphere or religious ecology in China, especially for the state policy on religion. Some lay people, they prefer to gathering at the restaurant, the vegetarian restaurant, and they holding events there. They do the chanting, they have sutra reading, discussion, they have public Dharma talk, they have a lot of workshops there, because they regarded the vegetarian restaurant as a place for them to do cultivation, and they don't want to go to the temple for different reasons. And some young people nowadays, they really like to gather there, especially in Shanghai and the Shenzhen, because those are economically developed areas, and many young people from other cities go there. They want to find a community, find new friends. They want to establish relationship with the local community. That's why they go to the restaurant, to have a sort of the spiritual home for them. So those are for different reasons. Some of them related to Buddhism, and some of them are not related to. But that is a trend of plant-based lifestyle. So it's really, really happy to share my research with all of you. And for the details, you can read through the paper in your booklet. And thank you again for the organizer and everyone here to listening for my sharing. Thank you. 네, 우리 케임브리지 대학교 트레이시 리우 박사님의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다시 정리를 해보면
아까 토마스 두보이스 교수님, 그 다음에 케안딩 박사님, 그 다음에 지금 리우 박사님까지 중국 불교 음식이 당나라 7세기 중반부터 해서 지금 이제 청까지 해서 19세기까지 했고, 그 다음에 지금 트레이시 리우 박사님이 이제 현대 20세기, 21세기에 중국의 불교 채식에 대한 말씀을 했습니다. 특별히 리우 박사님은 대만의 불광산사, 포광산사를 중심으로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또 향유되고 있는 불교의 현대식 그 사찰 음식에 대한 말씀을 잘 해주셨고, 굉장히 그 동영상과 여러 가지 그 세레모니에 대한 의식에 대한 부분들을 잘 설명해 주셔서 굉장히 큰 이해가 됐습니다. 다시 한번 거듭 환영의 박수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7세기 중반부터 21세기까지 중국 불교의 이제 역사적 맥락을 쭉 훑어봤는데요. 아까 모두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오늘 심포지움은 지난 5월 19일 사찰음식이 국가무형유산으로 지정되는 것을 기념해서 국제학술 심포지움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적으로는 인도, 서역, 중국, 한국에 이르기까지 이어지고 있는 불교의 전례와 아울러서 형성되고 있는 한국의 사찰 음식 문화를 역사적 변천 과정을 훑어보는 과정이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현재적 시점에서 전 세계인과 함께 공유하고 기후위기라든지 탄소 중립이라든지 이런 글로벌 아젠다에 대답해야 되는 현재 시점에서 사찰 음식이 어떤 그 공공성을 갖고 있는가, 특히 지속 가능성과 사찰 음식의 어떤 관계성은 무엇이 있는가를 이렇게 공간적으로 좀 확대해 보는 것이 오늘 동시에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발표는 우리 조선 불교 음식, 우리 한국의 조선의 불교 음식에 대해서 우리 공만식 교수님이 아마 좀 발표를 해주실 텐데요. 그 전에 아주 특별한 또 손님들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소개만 좀 해드리고 다음 또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대한불교 조계종의 또 사찰 음식 장인이기도 합니다. 또 은평구에 너무나 많이 알려진, 세계적으로 많이 알려진 사찰입니다. 마음의 정원 진관사 주지스님, 법회 스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전해드렸습니다만 우리 법회 스님께서 오늘 굉장히 귀한 손님을 모셨고, 또 우리 오늘 그 학술 심포지움에 대한 말씀을 드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흔쾌히 와주신 아주 특별한 분이 계십니다. 우리나라의 적으로 문화재 정책을 총괄하시는 국가유산 청장 허민 청장님 오셨습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허민 청장님은 또 지질학, 특히 공룡에 대한 또 세계적인 권위를 갖고 계시는 그런 학자님이십니다. 오늘 어떻게 보면 아까 인사 말씀은 우리나라의 한식 정책을 총괄하시는 우리 이기민 이사장님이 해주셨고, 또 지금은 또 우리나라 문화재 정책을 총괄하시는 또 허민 청장님이 함께 와주셨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한식 사찰 음식의 발전이 굉장히 기대되는 그런 자리가 아닌가 싶습니다. 다시 한번 두 분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어서 다섯 번째 주제 발표입니다. 한국의 공만식 교수님을 모시고 발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준비는 영어로 해왔는데 앞서서 양종집 교수님께서 미국에서 영어로 학생 가리키는 양종집 선생님께서 한국어로 하는 바람에 못하는 영어로 내가 영어로 해야 되나 갑자기 회의가 와서 제가 그 전체 개요는 아주 짧게 1분 정도 영어로 하고 나머지 세세한 그 설명이 필요한 부분은 한국어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한국에서 보통 이제 그 불교 음식을 이제 사찰 음식 이렇게 표현하는데 사실 학문적으로는 여러 가지 명칭들이 있습니다. 아무튼 부디스트 모나스틱 퀴진 and royal cuisine in the Joseon dynasty have played a pivotal role in the formation of Korean food culture in various aspects. In particular,
in the culinary aspects and religious and political aspects. What I'm gonna present today is about that how deeply Buddhist monastic cuisine is based on vegetables and how deeply the royal cuisine based on meat. In the case of Buddhist monastic cuisine, I'll focus on tofu, noodle, bamboo shoot, bracken, and pine needles, which best reveal Buddhist characteristic in terms of food ingredients. The use of pine needle is particularly important in terms of religious practice. That is the Buddhist Dhutanga practice. In the case of royal cuisine, it will be mentioned in more detail with focus on beef and beef offal. And at the end of my presentation, I will mention religious aspects of Buddhist monastic cuisine and the political aspects of the royal cuisine. 네, 여기까지 아주 짧게 개요를 말씀드렸는데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먼저 세 개의 그 불교 요리 조직을 비교하겠습니다. 차이나, 중국, 일본, 한국의 불교 사찰 요리 조직을 비교를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중국이요. 백창총림 청규 증기기 1823년 문헌이고요. 그 보통 자기 나라 음식을 가지고 우리 거는 너희 거랑 틀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동아시아 삼국의 불교 음식 같은 경우는 공통성이 가장 많습니다. 공통성 가운데 부분적인 차이 이런 걸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리 조직의 그 명칭만 봐도 또 기능만 봐도 이게 상당히 유사한 그런 요리 조직과 뭐 식재료 사용 이런 것들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제 먼저 볼까요? 제 중국 발음이 별로 안 좋은데 띠엔주오 전자라고 그러죠. 이 사람들은 이제 슈퍼바이저 하는 거죠. 그 쿠킹 몽스나 그러니까 요리하는 승려들이나 부엌 이걸 이제 관리 감독하는 거죠. 그 다음에 동아시아 3국이 기본적으로 밥상 구조가 밥, 국, 반찬 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반두라고 하는 판토라고 하는 역할이 있죠. 그래서 이분은 이제 밥 짓는 거, 뭐 죽 끓이는 거, 뭐 이런 역할을 하게 되고, 그다음 이제 반찬으로 중요한 이제 채도. 근데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이 역할만 봐도 한국보다는 굉장히 세분화된 요리 조직을 갖고 있다. 뭐 이런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 그 채두가 채소만 잘라요. 채소를 요리하는 게 아니라 채소만 자른다고요. 그리고 그 아랫부분을 보게 되면 채소를 요리하는 역할이 따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 사찰 같은 경우는 그 한국 사찰 요리 조직보다 굉장히 세분화된 조직을 갖고 있다. 그래서 기능들이 분화되어 있다. 이거는 왕실 요리 조직에서도 마찬가지로 이제 보이는데 나중에 보시겠지만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좀 이게 항목이 많기 때문에 또 세 나라를 비교해야 되기 때문에 이걸 좀 빨리 스킵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뭐 티에안 베지터블 이제 쿠킹하는 분도 있고, 이 가장 뭐 중국 불교 사찰 요리 조직의 특징을 보여주는 게 이게 그 대화두라고 하는 또 소화두라고 하는 요 역할입니다. 이분들은 장작을 제공한다랄지 이것도 이제 분화가 돼 있는 거죠. 그다음에 일본 사찰을 좀 보겠습니다. 그 일본 문헌인 설림 상기 전에 이제 나오는
내용들인데 이거는 일본 사찰이 이렇다 뭐 이렇게 생각하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나오는 내용들이 상당 부분이 중국 문헌의 내용들을 인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물론 일본 사찰의 그 요리 조직이기도 하지만 상당 부분은 중국 문헌에서 언급된 내용들을 인용하고 있다. 그래서 이걸 꼭 일본 불교 사찰의 그 요리 조직이다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고요. 아무튼 이게 이 문헌이 일본에서 일종의 이제 사정과 같은 역할을 했기 때문에 자기들이 구할 수 있는 내용 정보들을 전부 취합을 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적어놨어요. 일본 그 승려가. 그래서 좀 그 많이 있죠. 그냥 다른 건 이제 비슷하니까 그 왼쪽 좀 아랫부분에 보면 장두라고 하는 장을 담당하는 비구에 대한 언급이 있습니다. 이건 사실 중국 사찰에서 먼저 이제 언급돼 있는데 장을 담당하는 승려 이 부분도 그 일본 문헌에 언급되고 있죠. 근데 한국 같은 경우도 지금 그 한국이 중국이나 일본에 비해서 문헌량이 상당히 이제 부족해서 그 언급들이 잘 나타나지 않는데 기본적으로 여기 중국, 일본, 한국 불교 요리 조직에 나타나는 그런 기능들은 세 나라 불교 사찰이 전부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들이 구체적으로 요리 기능으로 언급되지 않더라도 그 기능들을 실제 사찰이 하고 있어요. 이를테면은 그 국수랄지 두부랄지 어떤 나라는 그 국수 만드는 승려에 대해서 언급하고 어떤 나라는 두부 만드는 승려에 대해서 언급하는데 다른 나라는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그럼 그 나라는 두부나 면을 불교 사찰에 생산하지 않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세 나라가 동일하게 국수를 아주 좋아합니다. 스님들이 두부, 중국, 일본, 한국 불교 사찰이 전부 두부 만듭니다. 근데 그 기능을 하는 비구에 대한 언급 그게 전부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이거는 이제 그 코리아 그 조선 시대의 그 불교 사찰의 요리 조직인데 그 전자에 대한 명칭이 한국이 좀 다릅니다. 뭐 덴조, 뭐 디엔주 이렇게 이제 발음하는데 저희는 그 한자 자체가 클래식 차이니스 자체가 이제 틀리죠. 별자라는 언급으로 하고 있는데 기능은 동일합니다. 다 슈퍼바이저 하는 거죠.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비슷하죠. 밥 짓는 역할, 국 끓이는 역할, 반찬, 시즌드 베지터블 만드는 역할, 뭐 이런 역할들을 그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뭐 요리 세 나라의 요리 조직에 대한 요리 조직에 대한 이제 얘기를 하면 그 어떤 나라는 그 요리 기능을 언급하기도 하고 또 다른 나라는 언급하지 않기도 하지만 기본적으로 동일한 그런 요리 기능들을 전부 가지고 있고 공동성이 이제 굉장히 많다. 뭐 이제 이런 얘기를 이제 할 수 있고요. 저희 이제 코리아 조선으로 넘어와 가지고 16, 17세기에 조선시대 불교 사찰의 일상식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 이제 그런 말씀을 조금 이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저희 불교 음식 연구의 그 문제점이 뭐냐면 현재 그 실물 음식에 대한 연구는 그러니까 요리 쿠킹은 굉장히 궤도에 올라 있지만 실제 문헌이랄지 뭐 이런 역사서랄지 이런 연구들이 거의 돼 있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그 불교 음식에 대한 언급들을 이제 그 하실 때 그 보면 실제 먹는 음식 여기에 막 집중이 돼 있으시죠. 근데 사실 그 저희가 연구자가 부족해서 그렇지 조선시대 승려 문집이랄지 그리고 근자의 그 사업단에서 조사한 자료들이 있습니다. 그 일제시대부터 그 현대에 이르기까지 여러 스님들에게 그 이제 질문하고 그 답하는 그 조사 보고서가 꽤 많은 양이 축적돼 있습니다. 근데 그거 자체만으로는 좀 이제 부분적이고 조선 시대의 승려 문집이랄지 고려 시대의 승려 문집 이런 것들을 결합시키게 되면 이 계승성이 이제 드러나는데 이제 그런 연구들을 할 수 있는 지금 이제 연구자 숫자가 절대적으로 이제 부족하고 한국이 아직 전체적으로
여기 다 조계종 관계자랑 또 사찰 음식 하시는 분들이 이제 계실 텐데 아시다시피 요리 쿠킹 위주입니다. 그 지금 뭐 문헌 연구랄지 뭐 그런 중심이 아니라서 이제 그런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한국이 현재 뭐 한국 음식이랄지 여러 가지 상황들이 세계적으로 꽤 호조권인데 그 실제 음식 연구에 있어서는 저희는 특히 이제 만약 불교 음식을 예로 말씀드리면 옆에 중국과 일본이라고 하는 굉장히 강력한 불교 음식에 대해서 뭐 문헌적인 연구랄지 모든 면에서 강력한 성을 우측하고 있는 나라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혼자만 뭐 이제 사찰 음식에 대해서 뭐 이러니 저러니 얘기하지만 연구 수준이 굉장히 낮다고요. 그리고 주로 이제 요리 쿠킹 위주고, 뭐 아무튼 뭐 그렇습니다. 그 16, 17세기 조선 시대의 그 일상식의 구성 음식 뭐 이런 것들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조선 시대의 불교 사찰의 그 주식은 보리고요. 그 보리조차도 먹질 못해서 거기다가 솔잎가루를 넣거나 고사리를 넣어서 이제 드신 거죠. 뭐 그런 상황이었고요. 장류와 김치의 이용, 이게 대단히 중요하다 불교 사찰에. 그 장류 같은 경우는 물론 음식 자체로서도 이제 중요하지만, 그러니까 승려들이 베지테리안 식생활을 하시는 분이잖아요. 근데 이제 베지테리안 식생활을 하는 분들에게 주로 섭취되는 게 식물인데, 이 식물의 독성을 제거하는 문제, 이게 아주 의학적으로 대단히 중요한 문제인데 그걸 장이 해결해 준다고요. 된장하고 간장. 이제 그래서 이게 장이 뭐 단순히 음식물로서의 그런 역할뿐만 아니라 의학적인 역할, 그리고 그 조선 시대에는 대단히 정치적인 역할까지 뭐 대단히 그 다양한 역할들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일상식을 보면 그 밥 먹고 보리밥 먹고 장 드시고 김치 드시고 뭐 여러 가지 재료로 식물성 재료로 국 끓여 드시고 나물 무쳐 드시고, 그것도 특징적인 게 뭐냐면 우리가 보통 채식 그러면 뭐 채소만 생각하는데 사실 동아시아 채식의 가장 핵심적인 식재료가 뭐냐? 두부입니다. 두부. 그건 이제 곡류죠. 동아시아 불교 채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두 가지가 뭐냐? 두부, 국수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일반 우리가 재배하는 뭐 컬티베이티드 베지테이블, 와일드 플란트. 근데 조선 같은 경우에는 중국과 일본 같은 경우는 재배 채소를 많이 사용하시는데 한국 같은 경우는 재배 채소보다 야생, 산이나 들에 야생으로 자라는 이런 것들을 많이 이용하세요. 그러니까 보통 한국 불교 음식의 의학적 특징이 뭐냐? 약성이 세다. 옆에 두 나라보다 뭐 이런 얘기를 이제 많이 하게 되죠. 그래서 그렇게 지질이 가난한 조선 사찰도 메밀이 생기거나 콩이 생기면 반드시 국수와 두부를 만들어 먹습니다. 이거는 이제 그 산중일기라고 조선시대 산중일기라고 하는 문헌이 있는데 여기에 보면 이제 가장 잘 나타나 있죠. 워낙에 이제 메이저 음식에 대한 설명을 이제 드려야 되는데 이건 지금 시간상 좀 어려운 것 같고, 불교 음식 얘기를 좀 했으니까 바로 우리나라 왕실 음식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논문 제목에서도 좀 느끼셨겠지만 한국 음식이 뭐냐? 저는 궁중 음식으로 대표되는 육식 문화, 사찰 음식으로 대표되는 채식 문화, 이것이 가장 기본적으로 한국 음식 문화를 구성하는 대표적인 존재다. 이제 이렇게 파악을 하는 거죠. 줄에 대한 언급은 시간상 하기 어려워서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조선 궁중 음식이 얼마만큼 육류지향적이냐?
여기도 보면 조선왕실이 좋아하는 식재료로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뭐 소고기, 양이라고 하는 게 소의 첫 번째 위입니다. 이건 조선 후기에 가장 대표적인 술안주입니다. 술안주. 왕실에서 또는 사대부가에서 그 술자리가 많잖아요. 시외도 열고 여러 가지 술자리가 있는데 양을 대단히 좋아합니다. 보통 음식학에서 지배계급은 살코기를 먹고 피지배계급은 부속고기, 뭐 창자나 이런 거 먹는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왕실 멤버들이 내장류 음식을 소 내장류 음식을 대단히 좋아합니다. 이제 그 부분을 조금 제가 이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거는 이제 그 왕실 같은 경우는 생선이나 꿩 이것들이 매일 공급이 됩니다. 그래서 꿩을 매일 3마리 왕의 부엌에 제공하는 응사계라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 돌아가면서 매일 3마리의 꿩을 왕의 부엌에 제공을 해야 돼요. 제공 못하면 처벌이 따르죠. 그래서 여기 보면 왕은 3마리, 중조는 2마리, 세자는 2마리 이렇게 이제 마리수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어부개들 생선도 매일 왕의 부엌에 제공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왕은 매일 생선 3마리, 중조는 2마리, 세자도 2마리, 다른 대군들은 1마리 뭐 이렇게 제공이 되죠. 그 왕실의 육류 지향적인 그런 음식 문화를 이제 말씀드리기 위해서 잘 알려져 있는 월행을묘 정리국에 보면 별잡탕의 식재료에 대한 언급이 있습니다. 여기도 보면 비프, 보일드 소고기, 익힌 소고기에다가 곤자손, 이건 소 내장입니다. 대창 부분. 그리고 돼지고기 포, 돼지고기, 익힌 돼지고기, 쇠골, 숭어, 오래된 닭, 그 다음에 해삼, 계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다양한 육류, 어류, 셀피쉬 이런 것들이 그 한 메뉴 속에 다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별잡탕을 그 보게 되면 하나의 음식에 굉장히 다양한 특히 육류와 어류가 집중적으로 들어가 있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 음식적으로도 이제 중요한데 이건 그 정치적으로도 또 대단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왕이 사용하는 식재료라고 하는 게 전국의 행정망, 그 산업, 행정망을 통해서 이게 왕실로 집산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이 식재료가 이게 원활하게 왕의 부엌에까지 도달한다라고 하는 건 나라가 잘 돌아간다는 얘기란 말이죠. 그리고 이게 어떤 뭐 탕을 만드는데 재료 하나가 아니라 다양한 뭐 육류, 어류, 무슨 뭐 채소부터 넣을 수 있는 거 다 넣거든요. 그 식재료를 통해서 뭐 이를테면 뭐 대구나 명태가 함경도에서 잘 잡힌다. 그러면 아 함경도가 지금 잘 굴러가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이제 이제 알 수 있는 거죠. 잘 뭐 시간이 급해서 그리고 딱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제가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 보통 왕실이 고기 좋아하는 건 뭐 동서양을 불문하고 모두 이제 공통적인 건데 그 조선 왕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소의 첫 번째 위인 양을 대단히 좋아한다. 뭐 이런 말씀을 이제 드렸는데 그것들을 그 조선 후기 이제 문헌 기록들로 이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왕실의 일원인 수진궁, 수진 팰리스가 그 현방 이제 고기 파는 데죠. 백정들이 그 앙기양이라고 하는 사람의 가게에서 도대체 소 부위를 어떤 부위를 얼마나 구입하는가, 얼마만큼의 금액을 지불하고 구입하는가 이 내용을 이제 보게 되면 그 소 살코기도 있지만 소 내장류, 오폴에 관한 언급이 이제 대단히 많고 이걸 그 양이나 금액을 따져 보면 그 두 번째, 세 번째 보시면 그 양을 255량을 소비하죠. 간을 사는데 168량을 소비하고 그러니까 딴 소고기 살코기 부위보다 더 내장류 사는데 많은 금액을 지불하고 있다라고 하는 걸 알 수 있는데 이 지불액은 뭐냐면
소내장류에 대한 조선 왕실 멤버들의 선호도를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조선후기에 보면 이 양요리, 양복기라고 그러는데, 그래서 왕실 멤버들 술자리, 왕이나 대신의 술자리, 또 사대부가의 뭐 시회 이런 데 보면 양복기에 대한 언급이 대단히 많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떵떵거리고 살았는데 자기가 지금 몰락했을 때 그거를 읊은 조선 후기의 가사가 있는데, 이 가사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옛날에 자기 술 마실 때 양복기 먹고 그랬는데 지금은 쓴 나물도 먹기 힘들다, 뭐 이제 이런 표현들을 하죠. 예. 시간이 어떻게 되시나요? 지났습니까? 사실 그 불교 음식 같은 경우는 대장경에 불교 음식 철학에 관한 굉장히 많은 문헌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현재의 초점은 뭐냐면 실물 음식과 관련된 내용을 우리가 얼마만큼 불교 문헌에서 뽑아내는가, 이게 현실적인 문제예요. 지금 단계의 현실적인 문제예요. 왜냐하면 굉장히 많은 문헌들이 불교 음식 철학에 대해서 이제 언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차고 넘칩니다. 그래서 따로 이제 그 부분은 뭐 초기 불교, 인도 초기 불교부터 뭐 조선 불교까지 뭐 따로 언급은 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그 조선 왕실의 음식을 통한 정치, 감성과 퇴선에 관한 이런 언급을 제가 좀 했었는데 너무 많이 지난 관계로 제 자료집을 보시게 되면 감성과 퇴선의 정치적인 의미, 그런 걸 좀 써놨습니다. 뭐 한 가지만 그럼 뭐 이제 문자 그대로의 의미는 뭐냐면 왕의 반찬수를 줄인다는 거죠. 감선이라고 하는 게. 보통 언제 감선을 하냐? 국가의 어떤 자연재해, 지금 흉년이다, 가뭄이 들었다, 백성들이 굶어 죽는다, 이러면 왕이 그 흉년에 고통받는 백성의 어려움에 동참한다는 의미에서 반찬수를 줄입니다. 근데 이런 의미만 있느냐? 이게 아니라 대신들이 지금 말을 안 들어요. 왕 말을. 그럼 어떻게 하느냐? 나 30일 감선에 들어간다. 그러면서 이제 뭐 그렇게 되면 이제 대신들이 보통 드셔야 됩니다, 막 이런 얘기를 하죠. 근데 대신들도 알고 있어요. 왜 감선을 하는지. 그러니까 일종의 정치적인 행위죠. 정치적인 압력을 대신들에게 가하는 겁니다. 야, 너네 내 말 안 들을 거야? 나는 이런 의지를 갖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이런 의미죠. 그러니까 태선도 그렇고, 그래서 조선 시대의 식재료부터 해서 이 음식과 관련된 의례, 이게 대단히 정치적인데, 사실 뭐 근자의 몇몇 이제 연구자들에 의해서 그 음식의 이제 정치적인 그런 기능, 뭐 이런 연구도 조금씩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 부분이 왕실 음식 같은 경우는 대단히 크다. 왜냐하면 불교 음식이 종교적 의미가 크듯이 왕실 음식은 정치적 음식, 그 기능이 대단히 크다.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고 과도하게 시간이 지나서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까 우리 사찰음식 명장 정문 스님만 컴퓨터를 죽인 게 아니라 다시 한번 또 여기서 이게 숨이 일관한 그런 부분이 있다. 미리 양해 말씀드립니다. 우리 공만식 교수님은 한국축산업협회에서 나오신 건 결코 아닙니다. 공만식 교수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조선 시대 이제 왕실 음식에서 갖고 있는 불교적 전통이나 어떤 사찰 음식의 고려 시대까지 이어졌던 맥락들이 어떻게 또 와닿았는가를 이제 말씀해 주시라고 했는데, 시간 관계상 그거를 이제 깊이 있게 말씀을 못 하셔서 지금 나눠드린 자료집에도 그렇게 많이 이제 좀 언급이 잘 안 돼 있어요. 그래서 보다 궁금하신 점이 많으신 분들은 예스24나 교보문고에 가시면 우리 공만식 교수님의 책이 있습니다. 잘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공만식 교수님은 동국대학교에서 불교학으로 박사, 그 다음에 인도 델리대에서 불교학으로 박사, 그 다음에 영국 옥스퍼드 킹스 칼리지, 그 다음에 소아스에서 불교 음식학
음식으로 연구하고 박사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불교 음식학으로는 지금 이제 그 학술적 영역에서는 굉장히 좀 유일무이한 그런 분이십니다. 근데 오늘은 이제 그 왕실 음식에 얘기하던 육식류를 좀 주로 언급하시다 보니까 혹여 축산협회에서 나오신 게 아니라는 걸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네, 마지막 발표자이십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오늘은 시간적으로는 역사적 맥락을 짚는 것과 공간적으로는 세계적인 어떤 글로벌 아젠다에 부합하는 사찰 음식의 어떤 그 가치와 철학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같이 공유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서두를 우리 양정직 교수님께서 열어주셔서 한식 혹은 사찰 음식이 전 세계인과 함께 할 수 있는 그 방법 중에 교육적인 방법, 그 다음에 이제 그 CI를 통한 그런 방법들에 대한 이제 제안을 해주셨고, 마지막 우리 발표자는 이탈리아 미식과학대학교의 파울로 코르보 교수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이탈리아 미식과학대학교가 좀 생소하실 수 있는데요. 이탈리아 미식과학대학교는 그 슬로푸드 운동 국제본부에서 세운 학교입니다. 그래서 그 커리큘럼이 일단 조리나 일반 조리나 이런 것이 아니라 음식에 대한 인문학적 어떤 고찰이라든지 음식과 인간의 관계를 과학적으로 밝히는데 굉장히 주력하고 있는 학교입니다. 파울로 코르보 교수님 모시고 마지막 발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Okay. Good afternoon or good evening, probably. Are you tired? No, I hope that no. I'm the last, then it's finished then. Then I am very honored to be here today in this very important strategic conference organized by Temple Food. Thank you for invitation. Thank you for I have the possibility to live very important days, fantastic, impressive days that transmit me, or part of you, a sense of new meaning of my life and peace and serenity. Thank you very much. And let me to thank in particular Mr. Eugene Kim, because he's a great organizer. Thank you very much. Then I am a sociologist, nobody's perfect, sorry, but I am a teacher in the University of Gastronomic Sciences in Pollenzo, in Italy, in Piedmont, in the western part of Italy, near to French. A brief presentation of the university, 1 minute, 2 minutes, is an international university because the most part of the course are in English language, and the 40% of students come from other countries. There's one student. What is the student? My student? Okay, please. Thank you very much. He's in the postgraduate course. He's a South Korean student. And it's very important, this concept, because 30% come from 100 different countries in the world, South America, Asia, Africa, Europe, etc. It's very important, this concept of internationalization. Another important thing is the holistic concept of food, similar to temple food concept, because there are natural sciences, but also social sciences and human sciences. I am a sociologist, but there are chemistry, communication, law, etc. And I think that I try to expose some concept about the new contemporary food trends, because probably it's necessary 2 hours, but you absolutely go down, no? Go out, and then it's not the case, not the occasion. But I absolutely synthetic concept, and then it's possible to introduce this term. In particular, food is becoming important in the last 15-20 days. Now, it's a sort of bubble of food for communication, for TV program, for MasterChef, probably more spectacular than criticism, but it's very interesting, this transformation, and in particular also the importance of, because eating is now a choice of style, values and belonging. Now, this is very important in which way this is realized in the fact every day. And
then is this transformation of food. Is in particular create continue changing, and I created these terms by the concept of liquid society of my big master Zygmunt Bauman, that I probably you know, is the theoric of liquid society with individual man which holds a point of reference in our contemporary society. Because probably there are now many possibilities to choice in the land of food, no? Also in Europe, but sometimes we haven't the values and the ideas in which it's possible to choose this food. And then created a sort of liquid food, no? Because it's disoriented the consumer. It's not have a point of reference. For example, in Italy, 30 years ago when I was young, it's normal to eat pasta, pizza, and others. But now there are many opportunities. And in which way is possible to choose? Because lack education about food. It's not possible to have education with social network. Oh, social network, fantastic. It's arrived in smartphone, but it's all artificial intelligence. Because it's interesting, but not science. No, science is another thing. Religion is another thing. Society is another thing. Then it's very important to define the role of education in this society, and then it's very important in this sense the role of temple food in Korea, and not only. And then it's very important this created naturally new idea, because producers change their role, no, in this for reaction to these effects. And then gastronomic fusion blends cultures and identities. This is very interesting. Hybridization of food is a new idea of food. Not only Italian food, Korean food, but global food, every food. This is very interesting. Because food is a universal language, global language. It's not necessary that I understand Korean language, because it's very difficult for me. But and then not necessarily that you know my language, Italian language. No, ciao, buongiorno, probably, but not more. But not a problem. Food is a universal language as art music. When I, in these days, eaten the Korean food, I understand you. I understand your style. I understand your life. This is the magic word of food. And then I think that temple food, I understand this very well. Because it's very important, the concept. Because the food is a key word, no? A key thing for define others aspects of society. Then there are also many other effects. For example, the plurisensoriality of the effects of food. No, it's very interesting this morning, the ceremony of tea. Thank you very much. Because there's not only a particular sense, but all the sense, smells, sounds, colors, affect, flavor, perception. Food is not important for eating. Food is important for emotion, for create our identity, for belonging. And in a world in which the identity and belonging are in crisis for many things, for contemporary society and liquid society, this is very important, absolutely. And your ritual is not only ancient ritual, it's actual ritual, contemporary. This is very important. Then, in the consumer, create a new adaptation to this element, because it's very important in our society, the flexibility. Not the rigid theory, for example, about food, only Italian food. No, but it's very important to have other opinion, other perspective. And there is very important that new trends reflect a demand for well-being. This is another very important question, that is possible to create a point in common between Buddhism concept of life and the problem that Western men have in society. No, I am a man of Europe, of Italy, then probably tired, probably a few stressed, and then is new quality of life. No,
which is the means of life? Which is the means of life now? It's a very important question, no? And then I think that it's very important to find a point of reference, because this is the problem. Religion, ideology, political parties, these are difficult, no? And then it's important to find other idea. And then it's important for Western man to consider also the Eastern man, Eastern culture, create a new idea, a new comparison. This is important. It's a richness, these different values. It's fundamental for us. This is possible. That food culture can promote social cohesion, no? In this sense. Then I'm going to jumping some slide because it's not possible to in 20 minutes. Absolutely. 10 minutes, yeah? Okay, perfect. Sorry, then I jumping. Yeah. Oh, this is, I read, naturally. It's very interesting. This is your experience about Ansalin case in South Korea. I don't know, is that pronunciation Ansalin? No? Ansalin? Okay. This is cause is very important because citizens participate in food supply chain. This is very important, the role of three actors, no? Individual people, social movement and government. This is three social actors, absolutely. They work together for new role of the food, absolutely. Because it's very important, our responsibility, the individual responsibility, everyday choice of the food. This is another important question. Oh, then, naturally, this is very important, is injustice in the world of food. And slow food really work for create a new idea of sovereignty. Every people have must have the possibility to choose the cultivation that prefer. Not that other countries decide. No good. Because this is another very important concept. Oh, food biodiversity. This is very problem. 75 we lost in biodiversity. And then it's very important the concept of Buddhism about the perfect harmony between man and animals. It's very in nature, no? Absolutely very important. Pantheism. Then is very important because I found a very interesting similar thing respect to Korean and Mediterranean diet show balance. For example, the attention of in Italy in Europe for vegetarianism is very interesting, but for you is normality, no? This is another interesting thing. Vegetables, fiber, and fermented food help health. Very interesting, this concept of one health, no? Very significant. They reduce risk of chronic disease. Prevention. Oh, another big problem. Sorry, but this, I presented many problems, then you possible to read my paper and other reflection after this debate. But food waste is a big problem. No, it's terrible because many food absolutely is in finishing in food waste, in creation of food, distribution of food, and consumption. Attention to our consumption. No, not booking many food, booking the food that is enough for an hour. Then is necessary transparency and responsibility. Food education. Oh, sorry, the slow food. It's because my university was founded by Slow Food 21 years ago. Carlin Petrini, founder of Slow Food. And then is very many similarity between slow food, no, and temple food. In the terms of sustainability, of the local food, of kilometer zero. This is very important, no? You can see that there are more points in common. Probably more than I suspect, I imagine. Beads, communities, trap food. This is another important concept. Western society have a terrible illness, individualization. Except of individualization, no? excess, sorry. And then it's very interesting to discover the sense of community with others. And the food, no? Stay with other.
also ancient men and women stay together for food, for meals, no? It is possible to pass. Oh, superfood. Do you know superfoods? It's a journalist concept. This is very important because now there are more attention to the health. But attention, it's not possible to create diet with internet. The diet going to nutritionist, to medicine, to scientist. Because now it's possible to create problem. Anorexia, bulimia, no good. This is very important because, as I said before, but for me important, it is very important. This is in Italy there's the rediscovery of local food in relation to globalization. But at the same time, that's very important hybrid food. No? Italy is a big tradition of food, no? Regional food, etc. But now we have 100 different ethnical people in Italy for immigration. No? There are probably you say that is that is some problems of create community, no? But it's very important the food. The food is in common. The music is in common, and create a new idea, a new food, the hybridization of food with local food and spice menu diets of other kinds. Also, for example, in opoke, sushi, South Korean food, and pokerie, no pokerie, and then it's very revolution in the food. Not nationalization, but globalization. But it's a good globalization, not bad. Okay? 5 minutes, 4 minutes? 5, good. This is an example of multi-ethnic food. All you can eat. This is a typical phenomenon now in Italy. No, it's possible. 10 euro is possible to which is we wish 4 or 5 each, not more, because it's the problem for diet. But it's this such a substitution of food. And then finally, there's about novel foods. This is interesting because also in Europe there are the insect of insects that probably in Asia is normal, no? Not normal, but it's more usual. And then it's very particular idea because in Italy there's a negative connotation of the insects because create problem about many disgust, etc. But this is very interesting. It's a cultural change. In general, when you have a new food, probably it tastes no good, I don't taste, but it's very important to be open to novel food, but also important is open to novel culture, to other people. No, this is very important. Is an open mind, not closed mind. And then is there is a regulation experimentation in Europe, 2018. This is very important as alternative. Not necessarily they substitute the food, no, because Italians are so connected to Fiorentina meat or wine, etc. No, but in insects it's only an alternative, in particular in the part of the world in which there's the problem about hunger. This is very problem, this, and then it's possible substitution. And then, this the last but very important question, because it's the quality of Buddhist cuisine. No, this is I write this slide before they arrive here. Thank you. Before they arrive here, and I think that this is very important. This question. Because in these days, I practice this, okay? Totally. This is very important because in general, you can read probably many books that travel, each travel changed a man and a woman, no? Normally. But sometimes it's not true. But in this case, it's absolutely true. Absolutely. Thanks to temple food for this, because this experience changed the people, changed in depth the heart and the soul of the man,
because there are other women, change completely the idea. It's very important, the concept of the intention and compassion. I studied ancient Greek, compassion is the sense is sun pathos, sum pathos. Is this, I share the emotion of father, as a brother, as a sister, okay? It's not easy, because in Western society we have the problem of the time. No time for nothing, not possible this. Then is slow, not only in food, slow life, slow model. Also in food, naturally, is not eat only in 15 minutes. This morning I learned that when I saw in the morning, when I drink tea, only 2 minutes, terrible, sorry. Now I understand that the tea is not only a drink, it's a philosophy of life. It's changed completely, the perspective. But it's very important for this. Open the mind, open the soul. Thank you very much for this. And when I just a way of eating, a path to inner peace and harmony with nature. For example, another word that is very important these days for me is happiness. In Europe, yes, this happiness is considered a sort of economy of happiness. There are some people that is changed the guru, but is paid for speak about happiness. No good. No, because it's a trend, but not is in-depth concept. And then I think that is very important, this inner peace and harmony with nature. I hope that, and then I return in Italy with more hope in the future. Thank you for this. And with, absolutely, with more dear friends. Thank you. And then I conclude this, because I think that the life is really great. Thank you. 네, 우리 파울로 교수하고 저하고 막걸리 한잔 하면서 이탈리안하고 코리안하고 되게 비슷하다고 했는데 굉장히 그 열정적이고 격정적으로 막걸리는 어젯밤에 드셨는데 지금도 막걸리 기운이 있으신 것 같아요. 아주 열정적이었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아까 슬로푸드 운동을 말씀하셨는데 아까 굿 클린 페어 깨끗하고 좋고 그 다음에 공정한 음식 문화를 만들자는 강령을 갖고 1986년도에 칼로 페트리니에 의해서 이탈리아에서 시작한 슬로푸드 운동입니다. 마찬가지로 같은 1986년도에 이탈리아 반도에서 시작한 슬로푸드 운동이 있었다면 똑같은 1986년도에 아시아 대륙의 최동쪽에 있는 한반도에도 똑같은 비슷한 운동이 일어납니다. 한살림 운동입니다. 밥상살림, 농업살림, 생명살림. 이 3대의 강령을 가지고 오늘날 어마어마한 그런 이제 음식 문화를 개선하고 음식에 대한 마음들 그다음에 생각들을 바꿔봤습니다. 아까 저희 그 슬로푸드 한국협회 관계자들을 소개해드렸습니다만 그 중에 지금 계시는 우리 조한석 한살림 중앙회장 전 회장님이 계십니다. 지금은 슬로푸드 지금 농장위원장으로 있는데 한번 일어나 주시죠. 박수 한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한살림 중앙회장을 하셨습니다. 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슬로푸드 운동, 한살림 운동, 사찰음식의 정신과 하나도 다르지 않습니다. 오늘날 보면 음식물 전 지구에서 생산되는 음식물의 30%가 쓰레기로 버려집니다. 반면에 약 11명 중에 1명이 또 지구에 있는 같은 구성원 중에 1명은 굶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어떤 이율배반적인 세상을 살면서 어떻게든 음식을 통해서 우리의 인식을 바꾸고 마음을 바꾸지 않은 한은 지구 공동체가 평화로운 어떤 방법을 찾아나가기가 어렵습니다. 오늘 이 국제 컨퍼런스가 각자 어떤 목적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궁극적 지향은 이런 글로벌 아젠다와 견주어서 거기에 해답을 구하는 그런 과정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그 6분의 발표자분들에게 다시 한번 큰 박수를 부탁드리면서 종합토론 시간 하겠습니다. 모두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저기 우리 스태프들 좀 바꿔주죠. 테이블 좀 세팅 좀 부탁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먼저 그 기자분들께 먼저 좀 질의응답 시간을 좀 갖고요. 그 다음에 우리 지금 참가자분들한테 좀 질의응답을 갖겠습니다. 다만 지금 아시겠지만 이 학술 어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어느 학술 심포지움을 가더라도 정해진 시간만큼 가기가 어렵습니다. 지구를 멈추는 것보다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조금 딜레이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종합 질의응답 시간은 조금만 좀 늦춰서 하겠습니다. 이쪽에 그 라이트도 다 켜주시고, 네. 네, 오늘 패널 분들 다 앞으로 나와주시죠. 네. No, not Worthy. Not Worthy. No. Worthy, Professor Yan, Paulo, and then Thomas, Candy, Liu, and Professor Gong, please. 양 교수님, 발표자만. 네. 이걸로. 네. 지금 준비되는 동안 시간 절약을 위해서 우리 기자분들 중에서 혹시 좀 질문이 있으신 분들 먼저 손을 좀 들어주시죠. 네. 그 말기를 받으시면 소속 언론사하고 성함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대답을 듣고자 하시는 분을 지목해서 호명하신 후에 질문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트랜스레이션 다 받으셨나요? 이거? 네. 네, 아까 첫 번째 손 드신 우리 기자님, 네, 마이크, 네, 맞습니다. 옆에 보시죠. 네. 저는 코리아 타임스에서 나왔고요. 그 질문이 두 분께 있는데 우선 첫 번째는 양종집 교수님께 드리는 질문이고요. 그 이제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한식이나 사찰 음식의 홍보는 노력에 비해 효과가 일시적이지 않나 싶다. 그 근본적인 방법을 좀 고민해 보면 좋겠다. 이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죄송해요. 제가 타입하려고 지금 이제 그 파일을 열다 보니까 눈을 맞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선생님께서 생각하시는 뭐 근본적인 어떤 방법? 어떤 그런 걸 좀 제시해 주실 수 있으신지 이제 그게 조금 궁금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공만식 교수님이 네. 흥미롭게 들었고요. 그 두부에 관한 질문인데 두부가 사실은 어디서 제가 읽었는데 두부는 사실은 한국에서 처음으로 만들어진 음식이다. 그 사찰에서 이제 시작이 됐고 특히나 뭐 일제 강점기에 뭐 일본이 이제 한국의 두부를 참 좋아했는데 사찰이 없어가지고 공수하는데 어려움을 겪었다. 이제 이런 걸 제가 어디서 읽은 경험이 있는데 이게 맞는 건가요? First, okay, thank you. First 질문, first question, Professor Yang, please. 질문 주셔서 감사하고요. 그 절대 오해 없이 좀 기사를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런 그 지금까지 십수년간 한국에서 여러분 정부 민간학 교육에서 하셨던 그런 모든 것들이 헛되다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그런 것을 오해하지 않으시도록 꼭 반드시 좀 정정해 주시고 그러한 분들이 계셨고 그러한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자리가 있는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그것을 인정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좀 이렇게 저희가 쉽게 말하면 가성비라는 말을 한국에서 많이 하시더라고요. 가성비. 그런 차원에서 지금 제가 듣기로도 15년 이상
정말 정부의 예산만으로도 계산해 봤을 때 수십조 원이 들었다 제가 이렇게 들었는데, 그럼 그 반만 해도 10조 원, 그 반만 해도 5조 원. 저는 그 돈 계산을 좀 안 됩니다. 그런 계산이 안 되는 그런 엄청난 그런 투자에 비해서는 좀 미약하지 않은가, 가성비가 좀 떨어지지 않느냐. 왜냐하면 무슨 어떤 페스티벌 하죠, 어떤 음식 잔치 하지 않습니까? 국내에든 국외에든. 그렇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불꽃놀이다 제가 표현하는 것이 너무 좋죠. 그거 하기 전날까지도 좋고, 그 행사를 했을 때도 너무너무 많은 국민들 여러분이나 해외에서도 외국 분들도 다들 좋아하시죠. 즐기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딱 끝난 다음 날은 어떠냐는 겁니다. 다음 날은 그것이 계속 이어지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제 얘기는. 그럼 그 행사를 하려면 또 다시 투자하고 또 다시 연구하고 계속 그런 반복 아니겠느냐. 그러니 물론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교육이라는 것을 하게 되면 한번 1,000원을 투자하건 100원을 투자하던 그것에 관한 교육, 그것이 창출해내는 인재들은 끊임없이 나온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책 한 권을 도서관에 갖다 놓으면 그것을 보는 사람은 그것이 우리가 없는 수학 아니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럼 100원, 1,000원 해서 그 수학이 계속적으로 이어진다? 그것은 뭐 엄청난, 그거야말로 사업의 최고 아니겠습니까? 예, 사업의 목적이나 수단의 최고다 생각해서 그런 교육의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강조를 드린 것이고, 그러한 제가 지금 하고자 하는 그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그러한 자원적인 입장에서, 자원적인 면에서 보면 정말 지금까지 해온 것에 비해서는 그죠? 네. 쉽게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 얘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벤트나 어떤 홍보보다는 장기적으로 교육을 투자했을 때 가성비가 좋다, 이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Next, Professor. 네, 두 번째 질문에 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반적인 그 학계 이야기는 두부 같은 경우는 중국 한대냐 또는 5대 시대에 만들어졌나 이런 논란이 있어요. 한국이 처음 두부를 만들었다 이런 얘기는 전혀 없고요. 그래서 그게 좀 왔다 갔다 하면서 한나라 시대냐 5대냐 이게 왔다 갔다 하면서 뭐 이를테면 화상석도 발견되고 그럼 다시 한나라에서 만들었어 뭐 이러다가 또 문헌 자료에 등장을 안 해. 그러면 5대에 만들었어 뭐 이런 언급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고려 후기에 문인들의 언급 속에 처음 이제 두부가 등장하기 시작하고, 뭐 조선 시대 보면은 이제 불교 사찰이나 뭐 왕실도 두부 만든 사람이 뭐 따로 있잖아요. 근데 한국이 두부를 만든 나라다 처음. 이거는 좀 처음 듣는 얘기입니다. 네. 그 조금 덧붙이면 우리가 두부기원설 얘기할 때 중국의 이제 유한 회남자 거기서 뭐 처음 언급이 돼서 얘기를 하는데, 문헌에 나오는 것하고 실질적으로 존재하는 거는 갭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얼마 전 우리 콩 연구소에서 그 컨퍼런스 했을 때 나오는 게, 야생 콩의 유전자적 그 원류성을 따져 보니까 그동안은 우리가 콩의 원류가 이제 만주, 그다음 한반도 일부라고 했는데, 오히려 북부도 아니고 한반도 남부 쪽에 오히려 그 야생 콩의 그 DNA가 오염되지 않고 그 원효성이 발견됐다는 이런 열거도 있으니까요. 인터넷 조금만 검색해 보시면 그런 자료도 있으니까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다른 기자분들도 어느 분이 있으실까요? 네, 이쪽. 네. 네, 매일경제 이향희 기자라고 합니다. 캐한딩 박사님한테 질문을 드려야 될까 싶은데요. 그 이제 제가 이해하기로는, 그러니까 인도의 초기 불교는 채식 중심은 아니었고 탁발 중심이었고, 이제 이 채식 문화는 중국에 와서 이제 시작됐다라고 이해를 해도 되는지요? 그다음에 이제 한국으로 오면서 그 채식 문화가 더 강화됐다라고 봐야 될지 모르겠네요. 그리고 만약에 그렇다면 그 이유는 무엇이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나라에서 이제 사찰 음식을 국가무형유산 같은 국가문화재로 지정을 했는데, 중국과 일본에서도 이와 유사한
지금 움직임이 있는 건지 아니면 우리만 이렇게 사찰 음식을 세계화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Thank you so much for your question. And so I first answer about the vegetarianism, like how it comes with Buddhism to from India to China. So first, there were pre-Buddhist Chinese vegetarianism. So I have to say it's not linked to vegetarianism, not linked to Buddhism in pre-modern China. And also, there are cases of vegetarianism in Indian practices. It's just not like a kind of full vegetarianism required for the entire monastic community. That's what I was saying. It's not like vegetarianism, Buddhist vegetarianism not exist in India. It's just it's not a enforced requirement like full vegetarianism in Indian monasteries, but there are already propositions of saying like we should have vegetarian diets. It's just like the enforcement is not like part of compulsory monastic regulation in India. And the second one of whether like Chinese monastic foods is planning to apply for UNESCO heritage. This is what I'm not to my best knowledge, and I think it may have the possibility. And I also think it's not conflictory to like Korea applying for UNESCO heritage for its monastic food, because even though it's sharing a great similarity, but also like after all these days spent in Korean monasteries and also experience Korean food, and I can see there's a lot of nice developments like from the Chinese tradition when it's brought to Korea, and Korea has its own development, in fact, especially in like fermented food. So I think it would be a nice thing, and it also be nice if there's like collaborations like in the entire East Asia. So. 오케이. 네, 뭐 충분한 답변이 되신 것 같으네요. 네, 또 다른 분 있으실까요? 우리 권 기자. 네. Hi, I'm from CBS News. My name is Jen Kwan. I have three questions. Pretty long. I'm sorry, but it's for the foreign visitors. Also, Professor Yang, who comes from the U.S. Mostly when people think about Korean cuisine, then it's about barbecue, but what we're talking about today is temple cuisine. So I was wondering, what are the points or the elements that draws you to like Korea, and what might be an interesting part that we can promote? And secondly, temple cuisine is not something that actually, this might be for the Koreans, but temple cuisine is not something even for the Koreans to easily approach. Like we could be, it's mostly at a temple where it might be in the mountainsides, and for most people, it's something that that we might not know the tradition or the rules or regulations, and it's not really approached. It might be a little bit foreign. Even to the Koreans. So in that sense, how could we make it adaptable and easier for tourists or for normal, ordinary citizens? And thirdly, to the Chinese scholars, I was wondering, where is Chinese temple culture in the modern day? Is it well accepted? Is the government allowing this to be promoted? Please, sure. Please. And is it like openly discussed? 오케이. 양 교수님. 네. 제가 먼저 간단하게 그럼 대답을 하겠습니다. 저는 어떤 책으로 공부해서 이 자리까지 온 것은 아닙니다. 저는 정말 실로 그 손으로 제가 직접 만들어 보면서 전 세계의 음식을 해봤습니다. 그야말로 전 세계 음식을 해봤습니다. 그런 것들은 제 이력이 나와 있고, 한국에 그러다 보니 제가 한식이나 사찰 음식을 전문적으로 한 적은 없습니다. 그러나 제가 제 자신을 돌아봤을 때 저는 그 한국의 음식과 한국의 사찰 음식은 저의 것이다. 제가 26년 동안 먹고 자라고 보고 듣고 냄새 맡고 만져보고 했던 것이다.
그거 26년의 경력 정도면은 한 말 정도 해도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국외에서도 이러한 한국의 것을만을 저는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무엇이냐? 그 정신인 것입니다. 철학, 그 마음, 그것은 그 어느 전 세계 음식, 문화, 철학, 역사, 전통을 비교했을 때에도 전혀 뒤처지지 않고 오히려 우수하다. 그 점 때문에 제가 이 자리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두 번째 뭐였죠? 대중화하는 거. 예, 그 저희가 이런 것들을 비즈니스화 한다는 그 발상 자체가 조금 저는 맞지 않다. 질문 자체가 좀 맞지 않다. 그리고 어떤 분에는 어떻게 바뀌어서 어떻게 외국 사람들에게 어떻게 적용해서 했으면 좋겠냐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저는 그것에 대해서는 바꿀 필요 없다. 그냥 우리의 것을 잘 하면 된다. 입니다. 저는 실제적으로 아까 학생들이나 그 동료들에게 인터뷰했을 때도 우리의 것을 배우고 알고자 하는 것이지 그들의 맞춘 것을 배우고 할 때는 관심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 건 있을 수도 없고 마찬가지입니다. 파울로도 있지만 제가 미국에는 피자에 파인애플 하는 걸 팝니다. 하와이안 피자. 그래서 먹겠냐고 그랬더니 먹고 싶지도 않고 피자도 아니랍니다. 예, 그런 식으로 이러한 것들은 제가 민족주의자나 그런 것들에서 관계 없습니다. 그런 것은 자기의 정체성 그런 것들을 지키고 교육하고 이어가고자 하는 것은 사람이라면 본능이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일반인 참가자분들한테도 질문을 좀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느 분이 있으실까요? 아무도 없으신가요? Just a moment, please. Just a moment, please. Thomas, please. I will give the time, speech time. Just a moment. You want to speak? Well, I mean, yeah, thanks. When you talk about internationalizing a cuisine, you always have two questions. What is the food and what does it mean? It's actually that's in any culinary setting. Those are the two basic questions. What is the food and what does it mean? That also you have questions of authenticity and any of this. You can make a stereotypical image of any national cuisine. And the question is, why does it stick? Why does it appeal to people? And it appeals to people because you can form a stereotype around it. You can form an image, and that image might be attractive, it might be unattractive. So the unattractive image would be something like insects, as Paolo was saying. But give it enough time, and that unattractive image becomes attractive because people attach different meanings to the food. So what is the food and what does it mean? That second part changes, but the first part can change as well. So if you say, for example, you mentioned Korean barbecue. That's the image that people have overseas. Certainly that's the image that people have in China, which is an immense, immense market, culturally and financially. What's the image that they have of American food? It would be a big piece of meat or possibly fast food. And I mentioned that in particular because that's very similar to the image you would have of Korean barbecue. It's meat. So why are we eating a giant piece of meat? What's the cultural image that goes with that? In the case of the United States, you might have some image of cowboys or the frontier or whatnot. But the point is that these things do evolve. And if you're taking temple cuisine, if you're trying to educate an ethos of cuisine or a culinary ethos, a way of eating as a philosophy of life or a philosophy of nature, that's going to be difficult. You start with an iconic dish. That's what people can understand. That's what they can grab onto. And then you build out from there. If you're going to insist on a purity that you can only have, and this is the problem that a lot of European cuisines have. They have their zhao pai. They have their beautiful image
of that one food that everybody loves. But then when tourists come, or when they take that cuisine overseas, and people insist that it has to be pure, or it's unacceptable, you're going to be pushing people away. So it has to be a gradual process. But temple cuisine is something that's very attractive, potentially both to consumers, but also culturally, because you can bring people into the ethos behind it, one dish at a time. And that's the way to win people over. Thank you. 박수 치시려면 크게 쳐주세요. 네, 아까 제가 일반인 질문이 없으신 것 같아서 지금 시간이 많이 지나서 바로 그냥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순서입니다. 오늘 발표하신 분들이 각자 자기 발표를 하고 이제 좀 질문을 들으면서 각자 느낀 소감들을 다시 한번 좀 한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First, Tricia Liu, please. Thank you. I love your question. Thank you. It's really, really important for us to reflecting on the temple food and the food in general here, especially when we think about globalization, like the consumer culture, like pop culture, when we think about the big picture and how we are moving on, that is really important to think about the spirit, especially about the spirit of the cuisine or core teaching of the cuisine, what we can learn from that, and that can generalize to the global audience. That is more important. That is mainly based on my experience. Like yesterday, the two important meals to me. One is the temple food. We went to the Jingguan Temple. That is so amazing to see so many dishes on the table. The second meal, our dinner, we went to a local Korean restaurant in the Insadong Street, and that was the general meal. Compared with the two meals, if you ask me what impressed me the most, instead of the single dish, I think is a systematic way when we are thinking about K-food. That is the spirit about mindfulness, not only in the temple food, but also in the general cuisine. People using their heart, using their mind, really carefully treated food, like ingredients, the fresh ingredients, and then cooking process, and then the food on the table. So it's different steps that really impressed me, to give me a sense of I'm not only enjoying Korean food here, I really respect the spirit here. So it's really touching during this wonderful, wonderful food experience. Thank you. Thank you. 박수 부탁드립니다. Next, Thomas, please. Tracy has spoken for me already better than I have, so I'll hand over the microphone. Thank you. I appreciate sharing your thoughtful views on food today. Although there is a growing interest in Korean culture and Korean food in the globe, Korean food studies does not seem to be keeping up with the heightened interest. In the case of Buddhist studies, there is many things to develop in the future. I hope that researching Buddhist food will be further advanced, and I also hope that studying Korean food culture will be on track. Thank you. 우리 제가 영어를 못 하는데요. 공만식 교수님 영어는 다 들려요. Next, please. 진짜 웃겨가지고 다 잊어버렸는데 뭐 말하는지.
제가 꼭 한 가지를 말씀드리자면 이렇게 제가 뭐 이렇게 전통만 하자 이런 건 그런 고리타분한 그런 걸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물론 적용해서 그죠? 재력적인 것도 창출해야 되고 그런 것들이 동시에 되는 건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탕이 튼튼하면 모든 것을 하고자 하는 것은 다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보세요. 한식, 한류, 한지, 한복, 한주, 한과 또 뭐 있습니까, 여러분? 한인, 한옥. 예. 외국인들이 제가 학교에도 학생에게도 그랬지만 한글도 가르쳐야 된다고 제가 얘기했습니다. 그렇죠? 예. 저 우리 파스타도 라비올리, 파스타, 미성 플러스 다 언어를 배워. 언어에서 모든 것이 생각이고 그것이 철학을 창출하고 철학이 마음을 움직이고 제가 배웠습니다. 가장 중요한 재료가 무엇이냐? Guys, what's the most important ingredient? 마음. 마음이다. 이렇게 그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어에 저희가 그런 것도 좀 정리를 했으면 좋겠고 그런 것들을 한국에 계신 여러 모든 분들과 한 마음 한 뜻으로 한 말로 한 페이지에서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Thank you. Paolo, please. Oh, brief. But I consider this so beautiful experience only a first step of our relationship with you, with the friends, with the monks. Thank you very much for all. Thank you very much for now. And my intention to continue in this in depth the relationship between these two countries, two cultures, the concept of slow food and temple food concept of not only food but in general the life, personally, and also with my institution, my university. This is my objective for the next time. Thank you very much. Grazie. Gracias. Finally, Candy, please. Finally. Yes, the final task. So I do think that food is a great medium for communication and understanding, whether it's for cultural communication, so it's like for Korean cuisine, monastic cuisine, East Asian, Buddhist like cuisines, for it to communicate to the rest of the world. I think food is a very direct way of speaking to the rest of the world because language can be an important barrier, and also I don't think that for common people it is very easy for everyone to study Buddhist scriptures and for like training for meditation for years. But food is something that everyone can have access to, and once the people who preparing the food like using their mind to fully prepare for it, and the people who's eating it definitely gonna feel it. So if we put in effort to develop East Asian Buddhist and monastic cuisines, I think the world could feel it. Thank you. 네. 동시 통역하면 좋은 일이 있습니다. 사회자가 영어를 몰라도 아주 좋습니다. 대개는 모르면 아우 좋은 말씀이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가는데 네, 감사합니다. 마무리 말씀을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한국불교문화사업단에서 사찰음식 정책을 총괄하고 계시는 분입니다. 우리 사업국장 하원 스님 모시고 짧게 마무리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소개받은 한국불교문화사업단 사업국장 하원입니다. 세계에서 공부 잘하는 분들과 저는 한 이틀 정도만 같이 다녔는데요. 공부 얼마나 잘하셨을까. 그래서 다니면서 굉장히 행복한 시간이었고요. 또 오면서 이 브랜든 월시 학장님 저희 같이 오는데 오늘 화두 같은 말씀을 던지셨어요. 이 공사장을 해출고 와야 됐잖아요, 저희가. 그래서 오시는 분들께 너무 죄송한 마음도 들었고 그랬는데 학장님 그러셨어요. Life is always messy.
표면적인 의미는 이 공사장까지 오는 걸음 자체에 대한 상징적인 의미셨고요. 또 지난 금요일부터 세계 각국에 원래 계시던 고향에서 한국에 오시자마자 백양사 가셨죠. 백양사 다녀오시자마자 저녁 늦게 일요일날 이번 주는 아시죠? 휴가철 막바지여서 오시는 분들 굉장히 고생하셔서 오셨는데 또 어제는 진관사 일찍부터 모시고 가가지고요. 또 체험하고 또 진관사 회주 스님 또 주지 스님 환대해 주셔서 예정된 시간보다 훨씬 지나서 이곳에 다시 도착해서 한식진흥원은 어제 공식적으로 어제 휴관이셨는데 또 저희 손님들 맞아주시느라고 전 스태프들이 나오셔서 시원한 음료 또 따뜻한 음식 또 군데군데 다 돌아다니면서 체험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 인사드리고요. 서두에 이제 기획팀의 수석연구원이신 김유신 종무관님께서 오늘의 컨퍼런스는 시간과 공간을 기획하신 컨퍼런스라고 하셨는데 저는 나름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화두처럼 던지신 그 Life is always messy라고 하는 것이 저한테는 어떻게 들렸냐면 우리의 삶을 정말 표현하는 말씀이라고 생각을 했고 그 삶에서 그 해답처럼 던지셨던 것이 바루공양할 때의 5관계의 모든 정신에 답이 있었다라는 것을 셰프 월식께서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 바루공양의 정신, 그 핵심 정신은 또 우리 사찰음식 명장이신 또 정문 스님께서는 청정, 여법, 유연으로 설명하셨고요. 그것을 세상에 알리고 홍보하는 거, 그거는 양조직 교수님께서 교육이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 교육이라는 말씀을 그러면 세상에는 어떻게 풀어나가야 될까? 그걸 파울로 교수님께서는 sustainability라고 해답을 주셨고요. 마지막에 그러면 이 지속 가능성이 어떻게 우리 사회에서 영향을 미칠까라는 것은 제가 영어는 잘 못하지만 a path to inner peace and harmony with nature.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오늘 오셔서. 네, 감사합니다. 잠시 잊혀진 분들이 계십니다. 아까 일부 때 축사를 해주신 분들이 계십니다. 지금까지 보통 이 학술 심포지움을 하면 축사를 하고 가시면 다 가시거든요. 지금까지 남아 계십니다. 어메이징합니다. 제가 다시 한번 소개를 해드리고 박수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한식진흥원 이사장님, 우리 이김희 이사장님 한번 일어나 주시죠.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And then I introduce Friend Mercy. Please, Friend Mercy, stand up, please. 예,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기조 강연을 해주신 우리 정문 스님, 예,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사실 오늘 엄청나게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국가유산 청장님하고 같이 오셨습니다. 우리 진관사 주지 스님, 법회 스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멀리 영국, 뉴욕, 중국, 이탈리아 다에서 우리나라를 오셨습니다. 우리 발표자분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공만식 교수님은 쌍문동에서 오셨습니다. 네, 무엇보다도 가장 진짜 감사드리고 또 박수 받을 분들은 여러분들입니다. 아인슈타인이 발견한 법칙인데 발표는 안 했습니다. 학술 대회 참가자 감소의 법칙이라고 해서 1시간당 절반씩 감소를 하고 이맘때쯤 끝날 때쯤 되면 발표자만 남는 법인데 이런 경우가 없습니다. 우리 모두를 위해서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공지사항 말씀드리겠습니다. 떠난 자리가 아름다워야 됩니다. 혹시 주변에 자료집이나 혹은 기념품 또 쓰레기 없는지 잘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동시통역기 집에 가지고 분인데 이거 보청기가 아닙니다. 꼭 반납하고 가셔야 됩니다. 네, 오늘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국가무형유산 지정 기념하는 사찰음식 국제학술 심포지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Grande, very great manager.
I know. 가시죠. Korean heritage. He Follow me. really wanted to Follow meet me, you, please. but he Thank has you. a little short time, so we need to have time with him. Yeah. Follow me.